남편의 사랑은 참 이상해요. 호감도가 50%가 되었을 때 그는 첩을 들이기로 했죠. 제 여동생을 아내로 맞았어요. 호감도가 75%가 되었을 때 제가 힘들게 낳은 두 아이를 동생에게 맡겨 키우게 했죠. 그렇게 두 집 살림을 한 지 7년째. 시스템이 말하더군요. 저를 향한 호감도가 드디어 100%라고요? 의문만 가득했어요. 입버릇처럼 절 사랑한다면서 왜 그가 하는 행동마다 저를 고통스럽게만 하는 걸까요? 이런 사랑은 제가 원하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스템이 선택권을 줬을 때 세상을 떠날지 남을지 묻길래 망설임 없이 떠나겠다고 했죠. 시스템은 작별할 시간 하루를 줬어요. 아이들과의 마지막 식사 같은 건 말이죠. 하지만 아들은 절 거부했어요. 저를 숙모라고 부르며 말했죠. 자꾸 저와 동생을 찾아오시면 저희 어머니가 싫어하세요. 그는 이 일을 고경원에게 알렸고 꼭 고경원이 저를 찾아왔어요. 퇴근한 직후였는지 푸른 광복 차림에 그는 차갑고 수려했죠. 강웅혁, 오늘 또 아이들을 보러 갔나?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불쾌함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전에는 아이들을 보고 싶어 몰래 보러 가기도 했지만 고경원에게 들킬 때마다 늘 이런 식이었죠. 매번 기죽어 사과하곤 했지만 이제 떠날 마당에 더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그에게 맞섰죠. 난 아이들의 친엄마예요. 죽기 전까지 밥 한 끼 먹자는 게 그리 큰 잘못인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고경원의 안색이 변했어요. 아프면 의원을 부르지. 불길한 소리를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그는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절 나무랐죠. 앞으로 아이들 만날 생각 마라. 빌어먹던 시절에 배운 죽는 신용하며 관심을 끄는 짓을 아이들에게 쓰지 말란 말이다. 벌로 가규를 한번 필사해라. 경고의 의미다. 나를 마친 그는 가버렸어요.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의 눈에 저는 아이들 근처에만 가도 부정을 태우는 중재인가 봐요. 날 이렇게 무시하는 고경원이 정말 날 사랑할까요? 하지만 시스템은 말했죠. 숙주님, 시스템은 정확합니다. 고경원의 호감도는 확실히 100%입니다. 인간의 사랑 표현 방식이 좀 독특하고 은근한가 보죠. 왜 그렇게 표현해야 하는지 몰라도 이제는 그를 처음 봤을 때의 설렘도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가교 따위 더는 쓰고 싶지 않네요. 그때 하인이 소식을 전했어요. 2살 된 딸이 제 영국 과자를 찾는다며 만들어서 명월원으로 가져오라더군요. 명월원은 강청함이 지내는 곳이죠. 어차피 곧 죽을 몸인데 마지막으로 딸에게 주는 선물이라 생각했죠. 1시쯤 지났을까? 영국 과자를 다 만들고 주방을 나서는데 찬바람이 훅 끼쳤어요. 그러다 갑자기 피를 토했고 가슴이 찢어지듯 아파왔죠. 시스템에게 물었어요. 이게 내가 말한 죽음의 중종이? 맞습니다. 신체 수치를 조정해서 중병에 걸린 것처럼 보이다가 결국 각혈하며 죽게 될 겁니다. 통증은 좀 참으셔야 해요. 입가에 묻은 피를 닦으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문에 기대섰죠. 괜찮아. 고통에 익숙하니까 잠시 쉬면 나아질 거야. 어릴 적 절 버렸던 사람 때문에 구걸하며 간신히 자라거든요. 밥 한 술 얻어먹으려고 어릴 때부터 숱하게 맞았죠. 그 후 시스템 덕에 신분을 되찾고 강씨 집안으로 시집와서 고경원을 공략했죠. 가교만 900까지인 집안에서 고경원은 제 모든 노력을 천박한 유혹으로만 치부하며 툭하면 사당에서 벌을 세웠죠. 밤새 무릎을 꿇리기도 했으니 고통은 이미 익숙해졌어요. 피가 멎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겨우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찬압을 들고 명월로도로 향했죠. 도착하니 아들이 문 앞에서 기다리더군요. 제가 이불 떼기도 전에 아들이 찬압을 낚아채 가버렸어요. 5살 소연이는 절 경계하며 사람들을 시켜 제 앞을 막아섰죠. 숙모, 여기까지면 됐어요. 여기까지만 오시라고요.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가족의 화목을 깨지 마세요. 머리끝부터 찬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죠. 미소가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소연이는 찬압을 들고 뛰어가더니 어머니 하고 신나게 외치더군요. 방 안으로 들어간 아이가 강청함에 폰에 안기는 걸 보았죠. 내 가족의 단란한 모습에 찬바람만이 제 옷깃을 스쳤어요. 춥고 아픈 마음뿐이었고 사무치게 외로워졌죠. 세상이 참 제게 야박하네요. 시스템이 절 위로했어요. 8시즌 뒤면 여길 떠납니다. 통증을 참으며 방으로 돌아와 약속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죠. 제가 이 세상을 떠나면 반드시 절 데려가 달라고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요. 대답도 듣지 못한 채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이 요란하게 부서지며 고경원이 들이닥쳤어요.
그러곤 절 침대 밑으로 끌어내렸죠. 강우명, 내 이놈. 과자에 독을 타다니 청함과 딸이 먹고 쓰러졌다. 어떻게 그리 독한 짓을 해. 당장 해독제를 내모아라. 팔이 끊어질 듯 아파서 간신히 입을 뗐어요. 독 같은 걸 안 탔어요. 하지만 그는 듣지 않고 절 명호원으로 끌고 갔죠. 발걸음을 멈추고 제가 채 서기도 전에 아들 소연이가 달려 나오더니 제 허리를 세게 들이받았어요. 라고 중얼질을 하며 절 독보라고 욕했죠. 동생이랑 어머니를 해치다니 죽어버려요. 정말 미워요. 차가운 눈밭에 쓰러지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제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죠. 고경원이 아들을 말렸지만 위간을 찌푸리며 명령했어요. 청함과 딸이 깨어날 때까지 여기서 무릎 꿇고 반성해라. 날이 끝나기 무섭게 방에서 의안이 나오더니 고경원에게 인사를 올렸어요. 날이 안심하십시오. 두 분 다 중독이 아닙니다. 아기 씨는 곧불에 걸리셨고 부인은 기력이 다해 잠드신 겁니다. 고경원의 표정이 굳어졌고 소연이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절 쳐다보지도 않은 채 어머니 하고 기뻐하며 방 안으로 달려 들어갔어요. 고경원이 정신을 차리고 제게 다가와 부축하더군요. 미안한 기색을 띠며 말했죠. 미안하군. 오해했어. 아이에게 너무 서운해 마라. 걱정되는 마음에 서둘다 그런 거지. 진심으로 널 미워하는 게 아니야. 저는 입가만 살짝 올렸어요. 어차피 떠날 세상이니까요. 그들이 누굴 미워하든 상관없죠. 밀려오는 어지러움을 참아냈어요. 고경원의 손을 뿌리쳤다. 뒤돌아서자 목에서 비릿한 피 냄새가 올라왔다. 나는 점점 더 쇠약해지고 있었다. 고경원과 신랑이 할 기운조차 없었다.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고경원이 다시 내 손을 붙잡았다. 보답이라도 하려는데 그가 웬일로 먼저 제안을 했다. 저녁에 등축제가 열린다. 너도 북적이는 걸 좋아하지 않느냐? 우리와 함께 가자구나. 이번엔 내가 꽃등을 하나 따다 주마. 나는 비웃으며 힘껏 손을 뺐다. 됐어요. 사람들 앞에서 또 욕먹기 싫거든요. 강청현의 시를 훔쳤다고 말이죠. 고경원의 동작이 멈췄다. 단정한 얼굴에 드물게 당혹감이 스쳤다. 강씨 가문에 값이 집었을 때 나는 고경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수단으로 그를 따라다녔다. 그에게 시를 배우고 열심히 글 공부도 했다. 고경원은 위나라의 자원 급제자로 재능이 아주 뛰어났다. 내가 진심으로 배우려 하자 그는 나를 가르쳐 주기로 했다. 그 배움의 시간은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행복했던 때였다. 그런데 등축제에서 운 좋게 꽃등을 땄을 때 그 꽃등을 강청현도 탐내고 있었다. 강청현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함했다. 내가 지은 씨가 자신의 것을 베낀 거라며 나의 비열함을 폭로했고 나를 한양의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 시는 고경원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직접 지은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증언을 부탁했지만 그는 자매끼리 싸우는 건 보기 흉하다며 너무 따지지 말고 청년에게 양보하거라 라고만 했다. 그의 강청현은 제녀로 칭송받았고 나는 나라 전체의 비웃음을 사는 사기꾼이 되었다. 그 후로 나는 더 이상 북적이는 곳을 좋아하지 않았다. 다만 내 몸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몇 걸음 걷지도 못했는데 찬바람을 들이마시자마자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의식이 사라지는 순간 언제나 침착하던 고경원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나를 안아들고 이름을 부르는 걸 보았다. 시스템의 말이 조금은 믿기기 시작했다. 고경원이 나를 조금은 좋아하는 것 같다고. 그래도 나는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 그의 사랑은 내게 고통일 뿐이고 내가 원하는 건 따뜻한 보살핌, 무조건적인 사랑과 소중히 여김이다. 내가 다치는 걸 견디지 못하는 마음. 고경원이 강청현에게 그러는 것처럼 말이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웬일로 고경원이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을 들고 나무라는 투로 말했다. 의원이 내가 일부러 먹지 않아? 이토록 쇠약해진 것이라더구나. 이 집에 온 지 7년이나 됐는데 어찌 그리 철이 없느냐? 이 죽을 다 마시면 사당을 가서 무릎 꿇고 가규를 베껴라. 또 가규를 베끼라니. 나는 고경원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지긋지긋했다. 시집 온 지 7년 동안 그는 입버릇처럼 내가 철없다며 엄하게 가규를 베끼는 벌을 내렸다. 내 무릎에는 흉측한 굳은 살이 박였고 가규는 이제 달달 외울 정도였다. 나는 무표정하게 거절했다. 안 가요. 제가 그렇게 꼴 보기 싫으시면 그냥 이혼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철이 있든 없든 당신이나 이 집안과는 상관없을 테니까요. 방자하구나. 날이 끝나기도 전에 고경원이 화를 내며 가로막았다.
이곳이 내 마음대로 시집오고 마음대로 떠날 수 있는 곳인 줄 아느냐? 다시는 그런 소리 마라. 여봐라. 부인을 사당으로 모셔라. 벌을 주는 사람인 그가 벌을 받는 나보다 더 화가 나 보였다. 시스템은 그가 나를 좋아한다지만 나를 벌할 때는 조금도 너그럽지 않았다. 쓰러지기 전 그가 걱정하던 모습은 전부 내 환상이었나 싶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번에는 정말 가교백이기를 면했다. 하인들에게 끌려 마당으로 나갔는데 잠시 후 친정에서 보낸 강상궁을 만났다. 강상궁은 나를 앞마당으로 끌고 가더니 억지로 무릎을 꿇렸다. 그러고는 내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운영 아가씨, 상서 나으리께서 아가씨가 독을 써서 청년 아가씨를 해치려 했다는 말을 듣고 뭐 하셨습니다. 명을 받들어 가법을 집행하겠습니다. 회초리 30대, 찰싹, 변명할 틈도 없이 매질이 이어졌다. 겉옷이 벗겨진 채 짓눌려 등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았다. 아픔에 몸이 덜덜 떨렸다. 강청년이 시집올 때부터 그녀가 나타나기만 하면 부모님은 내게 가법을 집행했다. 다 나를 위해서라며 법도를 잘 익혀야 집안 사람들의 존중을 받을 거라 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처음엔 냉담했던 집안 사람들이 안주일인 댁에 함부로 하지는 못했으나 공개적으로 벌을 받은 뒤로는 하인들조차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온 집안이 나를 짓밟으려 들었다. 30대의 매질이 끝나자 강성공이 손을 멈췄다. 운영 아가씨, 깊이 반성하십시오. 아가씨의 보물인 루비 장신구는 청년 아가씨께 보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나는 눈밭에 쓰러져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구경하던 하인 중 누구도 나를 돕지 않았고 오히려 거지 출신이라며 비아냥댔다. 강홍영 저 여자는 장원 급제자에게 시집을 왔어도 성깔머리는 하나도 안 변했네. 내일 친정 사람들에게 벌이나 받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저보다 망신스러운 건 없을 거야. 꼴불견이야. 도련님과 아가씨가 청양 보인게 길러줘서 정말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이 집안 미래는 끝났어. 뼛속까지 시린 추위에 신발은 금세 얼어붙었고 등에 통증도 무뎌졌다. 조롱을 한참 동안 듣고서야 겨우 옷을 챙겨 입을 기운이 났다. 치밀어 오르는 어지럼증을 참으며 나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향했다. 정원을 지나가는데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고경원과 강청현이었다. 아이들과 함께 연못에서 등을 띄우고 있었다. 강청현은 해사하게 웃으며 그의 팔에 매달려 앤을 떨었다. 경원님, 우리 가족이 영원히 함께하게 해주세요. 고경원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대의 정성이 이토록 지극하니 하늘도 분명 소원을 들어줄 것이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고 그 모습은 참으로 다정했다. 나도 고경원에게 등을 끼우자며 소원을 빌자고 조른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내가 만든 등을 박살내며 이런 한가한 짓을 할 시간이 있으면 가교나 더 베껴 쓰거라 라며 꾸짖었다. 법도나 제대로 익히라면서 더는 보고 싶지 않아 발길을 돌리려는데 고경원이 나를 발견했다. 그가 나를 불러 세웠다. 너도 와서 등을 끼우거라. 마침 청년이의 손이 가냘파서 이런 거친 일을 하기 힘드니 내가 등을 만드는 걸 좀 도와라. 청년이가 가족의 평안을 위해 등을 여러 개 만들고 싶다더구나. 내가 거절하려 하자 강청년이 살갑게 다가와 나를 붙잡았다. 청년아, 넌 아이들과 정자에 가 있거라. 난 운영 언니가 같이 있어주면 충분해요. 그거는 나를 한 번 쳐다봤다.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있었다. 막 돌아서자마자 내 손목이 아파왔다. 강청아는 내 손을 꽉 잡았다.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비웃듯이 말했다. 강운영, 넌 정말 불쌍해. 상서부의 친여륙이면 뭐해? 부모님도 널 싫어하고 남편도 널 싫어하고 자식들도 널 싫어하잖아. 거지가 부자 옷을 입어도 넌 여전히 초라하게 살 거야. 내가 너라면 진작에 부끄러워 죽었을 거야. 나는 아파서 손을 뺐다. 그 다음 순간 강청원은 뒤로 넘어져 연못으로 향했다. 울면서 청어 하고 소리쳤다. 살려줘. 위급한 순간 근원이 달려와 강청원을 붙잡았다. 떨어지지 않게 막았다.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5살 구소원이 나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쳤다. 제가 봤어요. 강훈영이 엄마를 물에 밀었어요. 엄마를 죽이려 했어요. 내 마음은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그 다음 순간 그너는 고개를 돌렸다. 나를 향한 그의 눈빛은 깊은 실망으로 가득했다. 강훈영, 청원이가 매일 너를 그리워하며 장인어른, 장모님께 너에게 잘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넌 감사할 줄도 모르는구나. 어쩐지 내 부모님도 널 버렸지. 넌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칼날처럼 내 마음에 깊이 박혔다.
그거는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강청원이 이런 조잡한 모함은 수년간 여러 번 있었다. 나는 예전엔 다 설명했었지만 오늘은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바로 몸을 돌려 방으로 돌아갔다. 3회 마지막 몇 시간은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고 싶었다. 내가 침실로 들어선 지 얼마 안 되어 근원이 쫓아왔다. 차가운 어조로 내가 여기 숨으면 내 잘못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근원을 올려다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나는 강청원을 물에 밀지 않았다. 못 믿겠으면 관아에 신고해. 나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근원의 검은 눈동자가 어둡게 가라앉았다. 분노가 치솟았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내 팔을 잡았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넌 아직도 반성할 줄 모르는구나. 더 이상 변명하지 마. 청원에게 사과해야 해. 팔이 세게 당겨지면서 등 뒤에 상처가 당겨졌다. 나는 참지 못하고 흠칫 신음했다. 근원의 말이 순간 멈칫했다. 내 등에서 스며나오는 피를 보고는 얼굴색이 변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다쳤는데 왜 말 안 했어?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미간을 찌푸린 채 하인을 불러 의원을 찾아오라고 부인의 상처를 봐달라고 했다. 날이 끝나기가 무섭게 밖에 있던 몸 중 하나가 달려와 큰 소리로 외쳤다. 서방님, 부인께서 머리가 아프시답니다. 어서 가보세요. 그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나를 내팽개치고 황급히 돌아서서 가려고 했다. 그저 한마디만 남겼다. 잠시 후에 사람을 보내 약을 가져오게 할게. 나는 낫지 않았다. 그가 급히 떠나는 것을 지켜봤다. 하지만 약은 계속 오지 않았다. 나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 고통을 견딜 수 없었다. 정신없이 이불 속에 웅크려 있다가 언제 정신을 잃었는지도 모르게 되었다. 다시 의식을 되찾았을 때 문 밖의 울음소리에 놀라 깨어났다. 아빠, 저 동생은 강웅영을 보러 가고 싶지 않아요. 그는 악독하게 저희 엄마를 해쳤어요. 왜 할아버지가 사람을 시켜 매를 때리게 한 건 자업자득이에요. 강구면이 위로의 말도 들려왔다. 금연아, 아이들은 아직 어려. 방에 들어가기 싫다면 그냥 두렴. 병균이 옮을 수도 있고 좋지 않아? 부모님이 언니에게 가법을 적용한 것도 언니가 한심해서 안타까웠던 거야. 처음에 언니를 저택의 훈장님에게 시집 보내려 했을 때 그는 언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맹세했지. 그런데 언니는 혼사를 들고 대중 앞에서 당신에게 자신과 결혼하라고 강요했잖아. 강씨 가문의 부귀에 빌붙으려고. 이제 언니는 예절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아이들조차 언니를 따르지 않는데 당신과 결혼한 걸 후회하는지도 모르겠네. 굳이 당신에게 시집 가려고 했던 것을. 그너는 듣고 나서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된 이상 아이들을 데리고 명월원으로 돌아가. 내가 내 언니에게 너희의 마음을 전할게. 이 고통이 그에게 교훈이 되어 나중에는 너를 좀 더 존중하게 되기를 바라. 이 연극을 들으니 내 마음은 온통 차갑게 식었다. 예전에 부모님이 내게 골라준 훈장님은 미친 사람이었다. 그의 전처는 그에게 맞아 죽었다. 부모님이 나를 그에게 시집 보내려 한 것은 그가 나를 가두게 하여 내가 강청원의 길을 영원히 막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시스템이 강씨와 구씨 가문의 혼서를 찾아주지 않았다며 내가 고유로 사람이 많은 곳에서 혼서를 들고 근원에게 나를 아내로 맞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며 나는 아마도 이미 맞아 죽었을 것이다. 생각하던 중 머릿속에 또다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다. 마치 수많은 들개들이 내 뼈를 뜯어먹는 것 같았다. 나는 너무 아파서 현기증이 났다. 나도 모르게 시스템에게 물었다. 너무 아파. 대체 얼마나 더 있어야 죽을 수 있어? 시스템은 고지라고 말했다. 세 시즌밖에 남지 않았다고. 동시에 귓가에는 그런의 차갑고 날카로운 질문이 들렸다. 뭐라고? 얼마나 있어야 죽는다고? 눈을 떠보니 그건이 언제 방 안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게 들어와 있었다. 강청원은 이미 아이 둘을 데리고 가버렸다. 그거는 손에 약을 들고 있었다. 표정은 좋지 않았다. 침대 옆에 앉아 달을 노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강운영,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맨날 죽고 싶다고 하며 이렇게 교솔한데 아이들이 어떻게 너를 따르겠어? 내가 어떻게 내가 아이들 가까이 가는 걸 안심할 수 있겠어? 그는 또 나를 싫어했다. 나는 떨리는 몸을 겨우 일으켜 그 남자의 눈을 응시하며 아주 진지하게 말했다. 난 정말 죽을 거야. 앞으로 다시는 방해하지 않을 테니 너와 강청원 내 식구의 행복을 매번 나에게 경고할 필요 없어.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문쪽을 가리켰다. 내가 나를 보고 싶지 않다면 날 차가우지 마.
나도 마침 너를 보고 싶지 않거든. 문은 저쪽이야. 가. 아마도 내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였을 것이다. 그더는 드물게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다. 마치 상상도 못했다는 듯이. 항상 그를 하늘처럼 여겼던 내가 언젠가 모든 아첨을 거둘 줄은 몰랐던 것 같았다. 그는 손을 뻗어 내 어깨를 꽉 잡았다. 나를 노려보며 다그쳤다. 무슨 뜻이야? 나는 그를 응시하며 또박또박 솔직하게 말했다. 말했잖아. 내가 매번 내가 얼마나 한심한지 상기시켜줄 필요 없어. 내가 아이들과 함께 나를 배척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관계를 끊자. 명심해. 내가 널 버리는 거야. 두 아이도 버리는 거고. 그녀의 손이 갑자기 꽉 쥐어졌다.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솟아올랐다. 나를 노려보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우리를 버린다고? 내가 갈 곳이 어디 있다고? 나와 결혼한 그날부터 죽으나 사나 넌 강씨 사람이다. 난 비웃음을 지었다. 고진원, 잊었어? 강씨 가문 가규 제88조. 강씨 가문의 아들이 없는 자는 죽어서 강씨 선영에 둘 수 없다. 내 두 아이는 이미 당신이 강청함의 명의로 올렸잖아. 내가 오늘 죽어도 당신들 강씨 선영에는 못 치지 않을 거야. 죽으면 더는 강씨 사람이 아니니까. 고진원은 그 말을 듣더니 오히려 다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다. 결국 한참을 소란 피운 게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어서였군. 그의 길고 곧은 손이 내 어깨를 붙잡고 나를 품에 반쯤 안으며 드물게 다정하게 달랬다. 소연이와 조조는 청아미가 고생하며 키웠어. 너와는 친하지 않으니 내게 줄 수는 없다. 아이를 좀 갖고 싶다며 나와 하나 더 낳으면 됐잖아. 이번엔 내가 키우게 해줄게. 나는 온몸에 한기가 돌았다. 고진어, 아이를 낳는 게 내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들이 4kg나 나갔어. 난 난상 끝에 그 애를 낳았지. 얼굴 한번 제대로 보기도 전에 고진어는 아이를 강청암에게 안겨줬다. 그는 내가 강청암보다 배움이 적어 아이를 잘 키우지 못할 거라고 했다. 울며 불며 빌었지만 그는 그저 나를 달랠 뿐이었다. 우리에게도 아이가 생길 거라고 막내딸을 가졌던 조조의 그날 밤 고진어는 술에 취해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밤새 나를 괴롭히면서도 밤새도록 청암의 이름만 불렀다. 딸이 태어나자마자 또 뺏겼다. 그 후로 동침할 때마다 난 몰래 피임약을 먹었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거절했다. 아이를 원하면 강청암과 낳으면 됐잖아. 그녀는 매일 보약을 마시니 어쩌면 벌써 생겼을지도 모르지. 고진원의 손이 허공에 멈췄다. 내가 거절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그는 피곤한 듯 미간을 짚었다. 우리 일에 다른 사람 끌어들이지 마. 청암,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럼 원하는 게 뭐야? 나는 그의 얼굴을 노려보며 오랫동안 엄놀라운 진심을 한 글자씩 내뱉었다. 난 그저 여길 빨리 떠나고 싶을 뿐이야. 7년 동안 가교를 베껴 쓴 것도 신물나. 여기가 정말 끔찍해. 만약 선택할 수 있었다면 차라리 당신을 만나지 않았을 거야. 날이 끝나자 공기는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고진원은 화를 참느라 이마에 핏대까지 세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는 나를 꾸짖지 않았고 가교를 쓰라는 벌도 내리지 않았다. 그저 명령하듯 말했다. 넌 진정이 필요해. 먼저 푹 쉬고 있어. 아이들과 기원나무에 주머니를 걸어주기로 했어. 이따가 다시 올게.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떠났다. 어딘지 모르게 도망치듯 초라한 뒷모습이었다. 전에는 내가 길을 펴지 못해도 고진원은 늘 차가운 안색이었는데 이제 내가 쌀쌀 바뀌어 보니 오히려 그의 태도가 누그러졌다. 고진원도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건가? 시스템이 갑자기 말을 걸었다.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움받으면 슬퍼지기 마련이죠. 고진원은 아마 당신 때문에 슬퍼진 것 같아요. 나는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그 사람 참 나약하네. 시스템이 장난스레 말했다. 고진원은 당신과 달라요. 그는 높은 곳에 있고 사랑이 부족하지 않은데 당신이 싫다고 했으니 그 괴리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 거예요. 난 잘 이해가 안 돼. 아마 내가 이 세계에 오고 나서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일 거야. 7년 동안 모두의 비웃음과 멸시를 나는 꿋꿋이 견뎌냈어. 그건 보고 싶었기 때문이야. 시스템이 말한 따뜻하고 사랑 넘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달이 하늘 높이 떴다. 고진원은 강청함과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다. 원래도 내 마당에 아무도 오지 않았지만 밤이 되니 더욱 고요했다.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않았다. 떠나기 딱 좋은 때야.
나는 특별히 시집 올 때 입은 붉은 홀레복을 꺼냈다. 내 옷장에서 가장 예쁜 옷이었다. 이 세계에 처음 왔을 때 난 반평생을 거지로 살았고 더럽고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지. 하지만 마지막은 예쁘게 떠나고 싶어. 몸의 고통을 참으며 몸 단장을 맞췄을 때 밖에서 눈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밤 눈이 정말 많이 내리네. 눈마트로 발을 내디뎌 손을 뻗어 문송이를 잡으려 했지만 입가에서 쏟아진 빗방울이 먼저 손에 닿았다. 그때 시스템이 알림을 보냈다. 숙주니 준비하세요. 카운트다운 5초 후에 당신을 이 세계에서 탈출시킵니다. 54, 3. 나는 대문 쪽을 보았다. 그곳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아무도 오지 않았다. 올 사람도 없었다. 시스템의 음성만 들릴 뿐이었다. 카운트다운 종료. 숙주 탈리, 영원히 소세계를 떠납니다. 숙주의 육체 사망 선고. 동시에 등불축제 기원나무 아래 고진원은 나무 밑에서 두 아이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기원 주머니를 거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가슴이 철렁하며 허전한 기분이 들었다. 갑자기 나를 보러 돌아가고 싶어졌다. 발길을 돌리려던 찰나 아이들의 외침에 발걸음이 멈췄다.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요. 어머니가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평생 평안하시길, 강청함이 말했다. 아이들의 기도가 가장 잘 이루어진단다. 아이들은 오직 그녀를 위해 기도하러 왔다. 하지만 조조는 어리고 성급한 탓에 발을 헛디뎌 고소연 위로 넘어지고 말았다. 두 아이는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다. 고소연은 겁에 질려 어머니를 불렀다. 우리를 구해주세요. 강청아는 바로 옆에 서 있었지만 아이들을 붙잡기는커녕 오히려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났다. 두 아이는 바닥에 세게 부딪혔고 조조는 머리가 깨져 피가 철철 흘렀다. 고작 2살인 아이는 다치자 그저 엉엉 울기만 했다. 아파요. 숙모 보고 싶어요. 숙모한테 안길래요. 고소연은 마음이 아파 동생을 꼭 안아주었다. 그는 강청함이 뒤로 물러나던 동작을 보았다. 그는 화가 나서 어머니를 추궁했다. 왜 우리를 잡아주지 않았어요? 동생이랑 나랑 너무 아파요. 그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말했다. 숙모가 여기 계셨다며 분명 우리를 구해주셨을 거예요. 지난번 내가 축대를 넘어뜨렸을 때 숙모는 본인이 데이면서도 나를 구해주셨어요. 동생이 가산에서 떨어졌을 때도 숙모가 밑에서 몸으로 받쳐주셔서 동생은 하나도 안 다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엄마는 매번 곁에 없어요. 고진원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고 싸늘한 시선으로 강청아를 보았다. 싸늘한 시선으로 강청아를 보았다. 강청아는 얼어붙었고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가련한 척. 진원, 오해하지 마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도 알잖아요. 제 몸이 늘 좋지 않아서 순간적으로 반응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고진원은 방금 그녀가 뒷걸음질 치던 모습을 보았다.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며 굳은 얼굴로 꾸짖었지. 확실히 정성이 부족하긴 했어. 그는 두 아이를 안고 고부로 돌아가며 말했어. 아빠가 숙모에게 데려다주마. 부자 셋은 마차에 올라탔지. 뒤에서 지켜보는 강청함의 눈빛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 원한 섞인 그 눈빛을. 가는 내내 고진원은 정신이 없었어. 우는 조조를 달래느라 진담을 뺐지. 아이는 계속 내가 안아달라며 울었어. 고소연은 불평을 늘어놓았지. 다 숙모가 안 와서 그래요. 숙모가 왔으면 동생이랑 나랑 안 다쳤을 텐데 그 천원년이 일부러 안 온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고진원의 위관이 떨렸어. 그는 차가운 얼굴로 고소연을 꾸짖었지. 누가 그런 저속한 말을 가르치더냐. 가족을 모욕하다니. 당장 돌아가서 숙모에게 사과하거라. 겁에 질린 고소연은 몸을 떨었어. 금세 눈물을 뚝뚝 흘렸지. 하지만 다들 그렇게 욕한단 말이에요. 낮에는 외할아버지가 숙모를 매질하게 했고 할머니는 숙모를 거지라고 불렀어요. 엄마도 숙모가 천하다고 했고 아빠도 숙모를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가교를 베끼라고 벌 주신 거고요. 숙모가 두 사람 사이를 방해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엄마가 일부러 외할아버지께 편지를 쓰면 숙모는 사흘이 멀다 하고 내려놔졌어요. 하인들도 아빠가 숙모를 싫어하는 걸 보고 뒤에서는 숙모를 냄새나는 거지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고진원은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어. 그동안 다란일로 바빠서 집안일에는 거의 신경 쓰지 못했거든. 그는 처음으로 알게 된 거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서러움을 견뎠는지 말이야.
머릿속에 문득 나의 창백하고 죽은 듯한 얼굴이 스쳤어. 불안감이 갑자기 엄습했지. 순간 고진호는 초조함에 휩싸였어. 그는 간절히 나를 보고 싶어 했지. 마차는 고진원에 의해 내쳐서 밖으로 달려갔어. 고진원은 마차 휘장을 확 젖히고 급히 뛰어내렸지. 그때 두 노파가 허겁지겁 처소에서 뛰어나오는 게 보였어. 사람 죽었다며 비명을 지르면서 말이야. 운영 부인께서 피를 토하고 숨이 멎었어요. 고진원은 제자리에 얼어붙었어. 자기가 잘못 들은 건 아닌지 의심했지. 한참 동안 두 노파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겨우 목소리를 냈어. 지금 뭐라고 했느냐. 노파는 겁에 질려 머리를 조아렸지. 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소홀했습니다. 설마 이럴 줄은 몰랐어요. 저녁 한 끼 먹으러 간 사이에 부인께서 피를 토하실 줄이야. 헛겁지겁 의원을 부르러 갔지만 손쓸 틈도 없이 부인께서는 이미 지금 차소에 누워 계십니다. 어서 가보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고진원의 발은 마치 납덩이라도 달린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어. 죽음 같은 정적만 흐르는 어두운 처소를 바라보았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아주 침착했어. 내 놈들은 강운영의 하인이지. 또 그를 도와 거짓말을 하는 게냐. 대체 언제까지 투정을 부릴 셈이냐. 가서 전해라. 내게 중요한 일이 있다고.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하지 않았더냐. 앞으로는 언제든 아이들을 보게 해주마. 아이들과 함께 살게 해주겠다고 말이다. 이 말을 전하면 더는 삐딱하게 굴지 않겠지. 툭하면 죽는다는 소리나 하고 말이야. 노파들은 바닥에 엎드린 채 어안이 벙벙해졌어.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지.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었다가 고진원의 얼음장 같은 눈빛을 마주하고는 몸을 바르르 떨었어. 그러고는 다시 머리를 조아렸지. 날이 부인께서 정말 돌아가셨습니다. 고진원은 입술을 굳게 깨물었어. 속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지. 그건 지금 그가 겉보기만큼 평온하지 않다는 증거였어. 그는 자신을 보지 못하는 노파를 노려봤고 마음속의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갔지.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가득 뱄어. 한참 뒤에야 쉰 목소리로 나를 그에게 데려가라고 말했지. 마당에는 달빛이 밝게 비치고 허공에는 투명한 영혼이 떠다녔어. 나는 빙터에 떠서 자신의 투명한 손끝바닥을 내려다보았지. 죽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어. 영혼이 빠져나왔다는 걸. 이게 죽은 사람의 영혼인 걸까? 하지만 기쁘지는 않았어.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지. 영혼 상태인 내가 내 처소를 벗어날 수 없었으니까. 강간의 집을 떠날 수 없었어. 나는 시스템에게 물었지. 왜 아직도 이 세계에 있는 거지? 아직 탈출하지 못한 거야. 시스템. 오류라도 난 거야. 시스템이 곧 대답했어. 걱정 마세요. 숙주의 영혼이 감지되었어요. 지금은 숙주의 시신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장례만 치르고 나면 이 세계와의 인연은 완전히 끊어질 거예요. 그때 우리는 완전히 떠날 수 있습니다. 날이 다 왔습니다. 부인의 시신이 여기 있습니다. 그때 뒤에서 노파들의 목소리가 들렸어. 발자국 소리와 함께 말이야. 나는 고개를 돌렸고 순간 고진원의 눈과 마주쳤지. 겨우털 겉옷을 걸친 남자는 옥처럼 아름다웠어. 미간의 서늘함은 처음 만났을 때 그대로였지. 얇은 입술을 굳게 다문 그 표정은 아주 익숙했어. 지금 화가 난 거야. 나는 조금 의아했지. 고진원은 대체 무엇 때문에 화가 난 걸까? 설마 내 집에서 죽은 게 재수 없어서 그런 걸까? 나는 나도 모르게 그에게 말했어. 재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공동묘지에 내던져버려요. 강간의 집으로 오기 전까지 나는 의지할 곳 없는 거지였어. 집 없이 떠도는 게 너무나 두려웠지. 결국 비참하게 죽어서 이름도 없이 묻힐까봐 겁이 났어. 그래서 온갖 방법을 써서 강가를 찾았고 친부모를 다시 만났지. 나만의 가족을 갖고 싶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공동묘지도 괜찮을 것 같아. 적어도 강간의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하지만 내 말은 고진원에게 들리지 않았지. 달빛 아래서 나는 이 고결한 남자를 보았어. 그의 시선이 내 시신에 닿는 순간 온몸을 크게 떨었지. 그는 한 걸음씩 내 시신 앞으로 다가왔어. 내가 입고 있던 옷을 틀어지게 쳐다봤지. 그건 내가 죽을 때 입었던 옷이었어. 고진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더니 비틀거리며 앞으로 다가갔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내 옷을 받쳐들었지.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잠시 후톡하는 작은 소리가 들렸지. 옷감 위로 눈물이 떨어지는 소리였어. 나는 조금 놀랐어. 고진원이 지금 울고 있는 건가? 생각을 더 하기도 전에 밖에서 갑자기 울음 섞인 소란이 들려왔다.
점점 가까워지더니 곡 소소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숙모가 안아줘요. 이어 구소원도 크게 소리를 질렀다. 강훈영, 너 또 게으름 피우는 거야? 빨리 와서 우리 시중 들지 못해. 동생이 오는 내내 울었잖아. 다 내가 없어서 그래. 우리만 고생시키고 말이야. 벌로 사흘 동안 밥 먹지 마. 소월이 여동생을 끌고 달려왔다. 기세가 등등했다. 마당의 등불은 아직 켜지지 않아 온통 칠흑 같았다. 구소원은 들어오다 문턱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그는 얼른 벽을 짚고 발걸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뒤따르던 소소는 그에게 휩쓸려 바닥에 털썩 고꾸라지고 말았다. 소소는 입을 삐죽거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소원은 당황했다. 분명 본인이 동생을 넘어뜨린 것인데 그는 당당하게 허리에 손을 얹고 강훈영을 욕했다. 미쳤어? 밤인데 왜 불을 안 켜? 문턱으로 내 동생을 넘어뜨리다니. 너 이제 끝났어. 할머니한테 말할 거야. 사당에서 무릎 꿇게 벌줄 거야. 그의 태도는 아나무인이었다. 옆에 하인이 여동생을 안아 올리자 화풀리 하듯 그 하인을 발로 찼다. 입으로는 계속 욕설을 내뱉었다. 나는 공중에 둥둥 떠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마음에는 아무런 파동이 없었다. 이게 바로 강청현이 키운 아이들의 모습이다. 나와 내 마당의 하인들에 대해 존중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었다. 예전에는 가슴이 아프기도 했고 아이들을 가르쳐보려 애썼다. 어떻게든 아이들과 친해지려 노력하며 언젠가는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구소원은 강청현 밑에서 영악하게 자랐다. 그는 밖에서는 예의 바르고 영특해서 누구나 착한 아이라고 칭찬했지만 유독 나에게만 함부로 대했다. 강청현은 옆에서 부드럽게 웃으며 나에게 말하곤 했다. 언니, 부모님 손에 자라지 못해서 교양도 없고 배운 게 없잖아. 게다가 시골에 너무 오래 있어서 너그럽지 못하네. 아이들이 그런 걸 싫어해서 언니를 안 따르는 거야. 강청현의 눈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지만 그녀의 말에는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나는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불만을 표하면 그저 철없는 사람 취급을 받으며 벌을 받아야만 했다. 결국 나는 이불 속에서 몰래 울 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난 이미 죽었다. 죽어서 감정이 무뎌진 것인지 아니면 7년의 세월 동안 집착을 버린 것인지 이제 구소원이 나를 욕해도 전혀 아프지 않았다. 공기 중에 일시적인 정적이 흘렀다. 하인 한 명이 조심스럽게 권했다. 서도련님, 너무 화내지 마세요. 마님께서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구소원의 목소리가 뚝 끊겼다. 잠시 후 그는 놀라 눈을 크게 뜨더니 곧바로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거짓말이야. 속이지 마. 아버지, 저 사람 거짓말해요. 빨리 끌어내서 무릎 꿇리세요. 그는 구근원에게 일러바쳤다. 구근원은 어느새 일어나 있었다. 달빛이 밝게 비추었고 나는 그의 무표정한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 여전히 평소처럼 차갑고 모신했다. 아까는 나 때문에 운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나 보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다. 구근원은 눈을 감으며 마음속에 차오르는 감정을 억눌렀다. 여전히 난동을 부리는 아들을 한 번 보더니 왜 아무도 없느냐? 그가 입을 열자 목소리가 심하게 잠겨 있었다. 마치 울음 섞인 목소리 같았지만 단 한순간뿐이었고 다시 평상심을 되찾았다. 그는 하인들에게 명령했다. 부인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준비해라. 소원과 소소는 부인이 낳은 자식이니 상복을 입어야 한다. 오늘 밤은 사당에 머물며 오늘부터 사흘간 곡을 하며 지켜라. 날이 끝나자 하인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구소원은 더더욱 받아들이지 못했다.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절을 해요? 그럴 가치도 없는데. 날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구근원의 얼음 같은 시선에 그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옆에 떠서 지켜보며 몹시 의아했다. 구근원이 아이들에게 상복을 입히다니. 하지만 본인이 말하지 않았나. 아이들은 족보상 강청현 소생이고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이렇게 하며 강청현이 슬퍼하며 울까봐 걱정도 안 되나? 아무도 내 의문에 답해주지 않았다. 구소원은 구근원의 기세에 겁을 먹고 곧장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숙모를 욕하지 않을게요. 제발 절하게 하지 마세요. 그가 옳자 소소도 따라 울었다. 소소는 울면서 내 영혼을 향해 손을 뻗었다. 숙모, 나쁜 숙모 여기 있어. 왜 나 안 안아줘? 소소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고 집요하게 나를 쳐다보았다. 마치 내가 보이는 것처럼 말이다. 순간 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다음 순간 구근원의 시선이 날카롭게 이쪽으로 향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몸을 숨겼다. 하지만 다시 생각하니 난 영혼 상태였다. 맞다. 난 이미 죽었지. 사람은 내 영혼을 볼 수 없으니 숨을 필요도 없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 구근원과 눈을 맞췄다. 그는 정말로 나를 보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배회할 뿐 초점이 없었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창백한 공허함을 보았다. 나는 잠시 멍해졌다. 기억 속에서 그의 이런 텅 빈 눈빛은 본 적이 없었다. 하늘의 총알답게 구근원은 언제나 고귀하고 침착했다. 비록 시골 처녀인 나와 혼이 나여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때조차 그는 늘 의연한 태도로 조목조목 반박하곤 했다. 지금 그의 넋 나간 듯한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낯설어 보였다. 하지만 그는 곧 시선을 거두고 하인들에게 명령했다. 가서 소원과 소소의 선복을 갈아입혀라. 사람을 붙어 지켜보게 하고 무릎 꿇려라. 하인들이 아이들을 하나씩 안고 나갔다. 소소가 나를 보든 못 보든 겨우 2살밖에 안 된 아이라 말도 제대로 못하니 누구도 그 아이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저 소소가 너무 무서워서 아무나 부르는 것이라 생각할 뿐이다. 내 시신은 곧 사당으로 옮겨졌다. 집안에는 하얀 천이 걸리고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내 영혼은 시신을 따라 사당까지 이르렀다. 구근원도 따라왔다. 그는 사당 한가운데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깊은 눈빛을 띠고 있었다. 그가 운영하라고 나직이 읊조리는 소리가 들렸다. 미안해. 그가 나에게 사과를 하다니 놀라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려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강청현이 서둘러 달려왔다. 그녀는 여전히 화려한 살빔 차림으로 온몸에 경사스러운 기운이 가득해 구근원의 붉은 관복과 노척 잘 어울렸다. 들어와서 내 시신을 보자마자 강청현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그더님,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인가요? 언니는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다 제 잘못이에요. 하인들이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언니에게 이런 사고가 생기다니. 강청현은 자책하며 사과했다. 평소라면 그는 즉시 그녀를 위로했을 것이다. 고생하는 그녀가 안쓰러운 듯 고진원은 반응이 없었다. 그녀의 안색이 순간 어두워졌다. 이내 꿋꿋한 미소를 지으며 진원님, 언니가 이렇게 된 건 당신이 죄책감을 느껴서겠죠? 언니 아이를 제게 맡긴 걸 후회하시나요? 그쵸? 사실 아이들도 언니를 그리워해요. 미안한 마음이 드신다며 아이들이 다시 언니를 어머니라 부르게 해요. 전 정말 괜찮아요. 그 말을 듣자 고진원이 드디어 반응을 보였다. 그가 강병원을 바라보았다.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정말 그러고 싶냐고 물었다. 넌 항상 내게 말했지.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 소연이와 소소만 곁에 두고 싶다고. 그래야 마음의 병이 낫는다고 말이야. 강경원은 미소 지으며 다가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얼굴에는 수줍음이 가득했다.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어이가 제 몸이 다 회복됐대요. 이제 우리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말하며 그녀는 고진원의 품에 안기려 했다. 나는 허공에 떠서 조금 더 멀리 떨어졌다. 내가 살아있을 때 강경원은 늘 나와 비교하려 했었고 내사 나를 천한 계집으로 몰아세웠다. 자격지심과 억울함에 밤낮으로 불을 켜고 공부하며 열심히 뒤쫓으려 했지만 마지막에야 깨달았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 눈엔 강경원보다 못하다는 걸. 비교하는 건 이미 오래전에 포기했다. 생각지도 못했다. 애가 죽어서까지 두 사람의 애정 행각을 보게 될 줄은 정말 재수가 없으려니. 나는 다시 조금 더 멀어졌다. 안 보고 속 편하고 싶었다. 그 순간 고진원이 의외로 강경원을 밀쳐냈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내가 잘못 본 건 아닌지 의심했다. 밖에서 들려온 울음소리가 정적을 깼다. 고소연과 소소가 하인들에게 끌려와 사당 바닥에 무릎을 굴려졌다. 두 아이는 목 놓아 울어댔고 강경원을 보자 구세주라도 만난 듯했다. 소연은 일어나 강경원 뒤로 숨으며 울면서 소리쳤다. 어머니, 저랑 동생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가 우릴 죽이려 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작은 어머니는 마음껏 때려도 되는 종이라고. 그딴 사람한테 절하기 싫어요. 고소연의 말이 끝나자마자 강경원의 안색이 확 변했다. 그녀는 아이를 나가채듯 끌어당겨 입을 틀어막았다. 고진원을 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진원님, 내가 하는 헛소리예요. 전 언니 험담을 한 적이 없어요. 늘 언니를 존경해 왔는걸요. 단지 언니가 절 무시했을 뿐이죠. 전 소연이에게 늘 말했어요. 언니는 종이 비워도 좋으니 곁에 있고 싶어 했다고. 분명 소연이가 착각한 걸 거예요. 아이가 더 폭로할까봐 겁이 났는지 아이를 안고 서둘러 나가려 했다.
고진원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소연이는 못 간다. 병명을 받아들인 듯 여전히 다정하게 대했지만 소연이가 나가는 것은 막아섰다. 소연이와 소수는 운영의 친자식이다. 어머니의 빈소를 지키고 상복을 입어야지. 나는 그 말을 똑똑히 들었다. 고진원을 바라보며 비웃음이 나왔다. 내가 죽고 나서야 이제 와서 친자식인 걸 아는 건가? 내 친자식 맞네. 예전 같았으면 구소원과 조조가 내 마지막 길을 지켜주길 바랐겠지만 쓸쓸히 마당에서 죽고 아이들이 내게 아무 미련 없는 걸 본 순간 더는 아쉽지 않게 됐어. 낳아주고 오랫동안 돌봐줬으니 아이들에게 미안할 건 없다고 봐. 내가 아이들을 버린 거야. 아쉽게도 내 생각은 살아생전 들어주는 이 없었고 죽은 뒤에도 아무도 신경 안 써. 장청하는 구진원의 말을 듣고 몸이 굳어버렸지. 하지만 단호한 그의 태도에 억울한 듯 입을 삐죽거리며 구분구분 데려놓았어. 구소원은 서둘러 자리를 뜨며 아이들 보양식을 끓이겠다는 말을 남겼지. 구진원은 맞지 않았어. 여전히 장청함의 말을 믿는 거야. 차가운 눈빛으로 겁에 질린 구소원을 바라보며 운영은 생전에 너와 조조를 가장 아꼈다. 너희가 곁을 잘 지켜드려 하인들에게 아이들을 꿀리라고 손짓했지. 기댈 곳 없는 구소원은 눈에 띄게 얌전해졌어. 무릎을 꿇고 꼼짝도 못한 채 조조를 품에 꼭 안았지. 집안의 안주인이 죽었으니 시어머니도 당연히 소식을 들었어. 구진호는 오래 머물지 못하고 시어머니의 보름에 안차로 갔지. 그가 가자마자 아이들은 가만히 있지 못해. 구소연은 무릎이 아픈지 울먹이며 여동생을 안고 속삭였어. 숙모는 죽어서도 귀찮게 해. 정말 나쁜 사람이야. 이 여자는 천벌을 받아야 해. 나를 괴롭히고 조조 너까지 힘들게 했잖아. 조조는 계속 내가 있는 쪽을 봤어. 내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리며 조조는 오빠의 말을 이해 못했지만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지. 숙모 미워, 숙모 싫어. 나는 허공에 떠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 오로지 나 자신만 생각했지. 지난 세월이 덧없어. 두 아이는 내가 죽어서도 욕을 하던구나. 구소원은 욕을 하다 지쳤는지 낮은 목소리로 여동생과 상의했어. 엄마가 오며 도망치게 도와달라고 하자. 안 도와주면 아버지한테 다 말할 거야. 엄마가 그동안 꾀병 부린 거 숙모 관심을 뺏으려고 그랬던 거라고. 그리고 나 다 알아. 엄마가 모르는 아저씨랑 몰래 만나는 거 할머니가 그랬어. 미래하다 들키면 죽는댔어. 엄마도 들키고 싶지 않겠지. 그러니 우릴 구해줄 거야. 곁에서 그 말을 듣고 웃음이 터질 뻔했어. 장청함의 병세가 다 가짜였다니. 그가 몰래 저지른 나쁜 짓들을 구소연도 다 알고 있었구나. 내가 죽은 지 하룻밤도 안 됐는데 장청함과 아이들의 모정도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정말 풍자적이야. 문득 아무런 생각도 안 들어. 장청함과 구진원 일가의 화목함이 전혀 부럽지 않았지. 그저 역겨울 뿐이야. 창가로 날아갔어. 당장이라도 이곳을 떠나고 싶어. 이 역겨운 모든 것에서 멀리. 하지만 그 자리에 멈춰 섰지. 구진원이 언제부터인지 창가에 서 있었어. 달빛이 그를 비추고 은회색 빛이 그를 감싸니 마치 천신처럼 보였지. 시종이 닿게 보고했어. 법화사의 고승이 도착했습니다. 나으리가 찾으시던 분입니다. 귀신을 잡고 천도할 수 있는 분이여.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 구진원이 왜 고승을 부른 거지? 조조가 나를 부른 걸 믿고 내가 원혼이 되어 떠돌까봐 나를 잡으려고 부른 걸까? 영원히 성불하지 못하게 하려고? 겁이 나서 손끝을 꽉 쥐었어. 구진원, 내가 죽었는데도 날 도와주지 않는 거야? 시스템이 나타나 나를 안심시켰어. 그 고승이 당신을 봐도 당신을 잡지는 못해요. 아무도 해치지 못합니다. 그제야 안심이 됐어. 구진원은 내 질문을 못 들으니 혼자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지. 왔으면 됐다. 강운영을 다시 보고 싶구나. 나를 끝내고도 떠나지 않았어.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찬바람이 매섭게 불었지. 구진원의 옷자락이 휘날렸어. 그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침묵하다가 혼잣말을 하듯 읊조렸어. 방금 의원이 자백했다. 강운영의 병세를 속였다고. 구진원이 잠시 나갔던 게 내 처지를 조사하러 간 거였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 강운영의 병은 진짜였어. 의화는 협박 때문에 거짓말했고 의병이라 속였던 거야. 이 집안에서 하인들조차 그를 멸시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몰랐군. 묻고 싶었어. 그 지경이 되도록 왜 내게 말하지 않았지? 하인은 겁에 질려 엎드렸고 한마디도 입을 떼지 못했지. 마음을 가다듬으며 씁쓸하게 웃었어. 구진원, 내가 말했잖아.
전에 내가 물었을 때 하인이 무례하게 굴고 내 물건을 훔쳐가면 어떻게 벌 줘야 하냐고. 하지만 실세는 장청함이었고 당신은 그쪽 편이었지. 내 말을 들은 장청함은 내가 트집 잡는 줄만 알고 내게 사과하라고만 했잖아. 죽어간다고 솔직히 말도 했어. 나 이제 죽어. 안 믿은 건 당신이야. 조금이라도 신경 썼다면 내 창백한 얼굴을 몰랐을 리 없어. 뱀을 믿지 않은 건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비웃으며 물었어. 이제야 죄책감이 들어? 좀 더 봐주지 못한 게? 그래서 죽게 내버려둔 게? 안타깝게도 너무 늦었어. 나는 사당 안에 갇혀 나갈 수가 없어. 그 표정은 보이지 않지만 이제 상관없어. 마지막이 진심을 읊조렸지. 굳이 난 그냥 당신을 떠나고 싶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내 말은 그에게 들리지 않아? 그는 여전히 제멋대로 고승을 만나러 갔지. 나는 마음을 진정시켰어. 기껏해야 한 번 더 죽는 것뿐이야. 영원히 죽는 건 아프지 않겠지. 하지만 각오는 헛소고였어. 아이들은 사흘간 무릎을 꿇고 내 시신에 욕을 퍼부었지만 굳이 고승을 데려오지 않았어. 우연히 하인들의 수근거림을 들었지. 그가 고승과 함께 마당 구석구석을 살폈다고. 거의 땅을 파헤칠 기세로 내 영혼이 아직 마당에 남아 자기를 기다린다고 우겼대. 하지만 분명한 건 내 마당엔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는 나를 절대 못 찾아. 나는 안도하며 시신 옆에 웅크려 앉아 잎회수를 셌어. 사흘은 분만 지나갔고 장례도 거의 마무리되었지. 곧 공동묘지에 묻히겠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야. 장례 당일 고진원이 마침내 사당에 나타났다. 그인 줄 못 알아볼 뻔했다. 고작 살을 못 봤을 뿐인데 그는 몰라보게 초췌해져 있었다. 눈밑은 킁하게 가라앉아 잠 한숨 못 잔 듯 보였다. 등만큼은 여전히 꼿꼿했지만 영전 앞으로 다가와 수의를 입은 내 시신에게 직접 옷깃을 여며주었다. 깊고 어두운 눈동자. 그걸 보니 가슴이 철렁했다.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꼭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외관이 사당을 나설 때 의승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단번에 나를 찾아냈고 스님도 3일간 못 잤는지 중얼중얼 불경을 외우더니 나를 발견하자마자 시선을 고정시킨 채 멈추라고 크게 외쳤다. 오시람, 진심으로 부인을 보고 싶소? 웅구 행렬이 멈춰섰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조심스레 한 발 내디뎠는데 스님의 시선이 나를 따라 움직였다. 그는 정말 나를 보고 있었다. 당황스러웠지만 시스템의 약속을 떠올리며 다시 마음을 가라앉았다. 스님, 참견하지 마세요. 난 고진원을 보기 싫단 말이에요. 그때 고진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몹시 갈라진 목소리였다. 당연히 운영을 보고 싶소. 그녀는 내 아내이자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오. 그 말이 또렷이 들리자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고진원, 내가 없길 바랐잖아. 내가 죽었으니 기뻐해야지. 7년 전 당신과 혼이 난 뒤로 날 죽도록 혐오했으면서 선택할 수만 있다면 난 당신에게서 멀리 떠나고 싶어. 내 영혼은 둥실 떠올라 고진원에게서 멀리 떨어졌다. 참 이상한 일이었다. 고진원은 내 목소리를 전혀 듣지 못할 텐데 내 말이 끝난 바로 그 순간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3일 전부터 가슴이 아려왔지만 왜 그런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파와 숨조차 쉬기 힘들어진 것이다. 스님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연부를 한 번 외웠다. 부인들 죄책감이 커서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지요. 소승이 대신 전해드릴 수 있어. 허나 부인은 이미 떠나 이승과 저승이 갈렸으니 너무 집착하지 마시오. 다시 만나려는 것을 말이오. 간곡한 충고에도 고진호는 고개를 저었다. 대사님, 부탁드립니다. 운영은 제 아내입니다. 제 진심을 직접 말하고 싶습니다. 스님은 가련하다는 듯 보더니 부인이 나타나지 않는구려. 그저 뵙기 싫을 뿐입니다. 나는 천천히 안정을 찾았다. 말투를 보니 고수는 내 편인 것 같았다. 하지만 기뻐하기엔 일렀다. 굳이 너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약속했다. 대사께서 저를 도와주신다면 공덕으로 50만 년을 시조하겠습니다. 그저 그녀를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고승은 망설였다. 생각에 잠긴 듯 나를 보더니 다시 조금 멀리 물러났다. 날 다시 한 번 죽게 하든가 아니면 강가에서 떠나게 해줘요. 어쨌든 고진원과는 절대 안 만나요. 고승은 고개를 저으며 헛웃음을 지었다. 부인,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부인은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죽겠습니까? 나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고진원은 고승의 말 속에서
단서를 포착했다. 참지 못하고 한 걸음 다가섰다. 대사님, 누구와 대화 중이십니까? 제 부인 위명입니까? 그는 내가 있는 방향을 향해 조심스레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계속 뒤로 물러나며 멀리 도망쳤다. 죽었으니 당신과는 상관없어. 당신 부인도 아니야. 굳이 너는 나를 볼 수 없었고 내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에 초조함이 서렸다. 그는 계속 고승에게 빌 뿐이었다. 나를 만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고승은 어쩔 수 없이 음보를 외웠다. 시준이 부인과는 억지로 부부가 되어 서로 미워하는 사이였는데 어찌 이리 집착하십니까? 고징어는 멍해졌다. 한참 뒤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녀를 미워한 적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대할지 몰랐을 뿐입니다.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녀가 상처받을 걸 미리 알았더라면 그녀가 상처받았을 텐데 내가 더 신경 썼을 겁니다. 나는 비웃으며 그 말을 들었다.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당신을 아예 안 만났을 거야. 내 태도가 너무 확고했던 탓인지 고승은 주근이의 뜻을 존중했다. 그 후 구진원이 아무리 애원해도 혹은 위협하고 유혹해도 고승은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대관은 무사히 매장되었다. 구진원은 묘지까지 달아와서 내 시신이 묻히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은 어두웠지만 의외로 막아서지는 않았다. 비석이 세워지는 순간 내 영혼이 한결 가벼워졌다. 동시에 시스템이 귓가에 속삭였다. 꼭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제 정말 떠나는 건가? 잘됐네. 다시는 보지 말자. 그와 동시에 구진원은 갑자기 가슴이 울렁였다. 마치 무언가 떠나려는 듯한 기분이었다. 불길한 예감에 그는 번쩍 정신이 들었다. 그는 무언가 깨달은 듯 소리쳤다. 비석을 세우지 마라. 매장하면 안 된다. 시신을 다시 파내라. 묻히면 영원히 환생해버릴 거야. 구진호는 미친 것 같았다. 방금 묻은 시신을 다시 파내라니. 사람들은 모두 벌벌 떨었다. 그때 내 영혼은 점점 더 가벼워졌다. 바람 한 점만 불어도 즉시 이 세계를 탈출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구진호를 보며 나직하게 웃어주었다. 늦었어, 구진호. 난 이제 떠나.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내 말이 끝나자 구진호는 들은 듯이 고개를 획 돌려 나를 보았다. 그는 입을 달삭이며 다급하게 나를 붙잡으려 했다. 위령 도련님과 소소가 기다려. 그 말을 들으니 그저 우스웠다. 살아생전엔 아이 근처에도 못 오게 하더니 죽고 나니 아이들 핑계로 붙잡다니 참 황당하지 않은가? 안타깝게도 그 아이들, 난 이제 누구도 원하지 않아. 귓가에 시스템 알림이 들려왔다. 32, 60, 세계 탈출. 마지막 순간 구진원이 나를 향해 달려와 옷자락이라도 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지만 그저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동생, 갑자기 시스템 경보가 울렸다. 눈앞이 어지럽게 회전하더니 깨닫게 되었다. 다음 세계로 가지 못했다는 것을. 시스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구진원 이 미친놈이 당신이 떠난 뒤 미쳐버렸어요. 당신을 살려내려고 온갖 사수를 찾아다녔고 살생을 너무 많이 저질렀어요. 당신의 인과도 그에게 얽혔어요. 지금은 떠날 수 없게 됐어요. 나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럼 이제 어떻게? 시스템이 말했다. 지금 당신을 회귀시켜 줄게요. 가서 구진원과의 인과를 끊으세요. 회귀한 뒤엔 명심하세요. 절대 구진원과 엮이지 마세요. 회귀한 뒤의 세계는 전생의 인과를 바로잡는 곳이에요. 전 당신을 따라갈 수 없어요. 이번 생은 꼭 잘 살아야 해요. 당신의 행복을 빌게요. 나를 마친 시스템의 소리가 사라졌다. 여우의 몸이 갑자기 무거워졌고 다시 의식을 되찾았을 때 익숙한 거리에 서 있는 나를 발견했다. 나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법화사의 축제날이었다. 구진원과 결혼하기 전 내가 가장 좋아하던 곳이었다. 이게 시스템이 말한 회귀구나. 그럼 지금이 언제인 거지? 의아해하던 찰나 갑자기 등이 아파왔고 누군가 나를 바닥에 세게 밀쳤다. 이어 날카로운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일개 한여 주제에 어디 감히 건가 마차를 막아? 구진원 공자는 내가 넘볼 분이 아니야. 맞아. 진원 공자가 너 같은 애를 보겠어? 너는 어느 집 한여냐? 어디서 나와 망신이야? 저 공상 맞은 꼴 좀 봐. 보기만 해도 구역질 나네. 나는 바닥에 쓰러졌고 자갈 때문에 손바닥이 쓰라렸다. 너무 아파서 숨을 들이켰다.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길고 곧은 손이 뻗어오더니 나를 힘있게 일으켜 세웠다. 고맙다고 하려 고개를 들었다가 난데없이 구진원의 얼굴과 마주쳤다. 구진원, 내가 왜 여기 있어? 나는 비명을 지르며 그를 밀쳐냈고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회귀하자마자 어떻게 바로 이 사람을 만난 거지? 정말 끈질긴 악연이다. 생각이 복잡해지는데 구진원이 미간을 찌푸리며 정정했다. 강 아가씨, 절 찾아온 건 아가씨 아닙니까? 그는 아주 밥살기에 나를 불렀다. 태도 또한 생소했다. 나는 멍하니 구진원을 살폈다. 그의 얼굴은 준수했고 눈빛은 차갑고 소원했지만 얼굴엔 액땜티가 남아있었다. 죽기 전 본 모습과는 달랐다. 오히려 처음 만났던 소년의 모습 같았다. 충격이 가신 뒤 마음속으로 짐작이 갔다. 혹시 7년 전으로 돌아온 건가? 구진원과 결혼하기 전 그날로 내가 한참 말이 없자 구진원이 다시 입을 열었다. 강 아가씨, 다시 생각하십시오. 꼭 강씨 가문에 시집 오셔야겠습니까? 앞으로 고생만 하실 겁니다. 이때 구진원은 아직 내 마음을 돌려 결혼을 피하려 애쓰고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전생에 나는 구진원과 결혼하려고 그의 행방을 수소문해 축제에서 그의 마차를 막아섰다.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었다. 주변의 여애들이 그 말을 듣고 나를 비웃으며 비하하며 바닥으로 밀쳤었다. 날 비웃겠지. 저 여애들은 여전히 구경 중이네. 고진원이 날 거절하길 기다리며 망신당하기만 바라고 있어. 웃음이 나왔다. 난 더 이상 전생에 내가 아니니까. 시스템이 곁에 없어도 난 아주 잘 살 거야. 다시 몇 걸음 뒤로 물러나 고진원과 거리를 두었다. 전생에 남편이었던 사람, 이번 생엔 타인일 뿐인 그를 보며 한 글자씩 또박또박 말했다. 당신 말이 맞아. 당신과 결혼하면 절대 불행해지겠지. 그래서 결혼 안 해. 품 속에 숨겨둔 혼약서를 꺼냈다. 혼약서가 나타나자 고진원의 안색이 변하는 게 보였다. 전생에 이걸로 그를 협박해서 억지로 약혼을 인정하게 하고 결혼했지만 이번 생엔 그의 눈앞에서 바로 혼약서를 던져버렸다. 옆에 있던 화로 속으로 던져 넣었다. 불길 속에서 제가 되는 걸 지켜봤다. 고진원, 우린 이제 약혼한 사이 아니야. 앞으로도 상관없는 사이지. 혼약서를 태우니 가슴이 다 시원했다. 다시 고진원을 보니 그는 넋이 나간 듯 보였다. 화로만 뚫어지게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난 그에게 쓸기를 박아주었다. 걱정 마. 나중에 미쳐서 청혼해도 이젠 내가 당신 거절할 거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 주변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영애들의 따가운 시선이 내 몸을 뚫어버릴 것만 같았다. 고진원이 드디어 시선을 옮겨 다시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 눈빛 어딘가 익숙하다. 마치 전생에서 내 영혼이 흐더지기 전 날 도와주지 않던 그의 집착 어린 눈빛. 하지만 그는 돌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하게 충고했다. 화로 근처는 위험하니 떨어지라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봤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다. 혼약서를 태워버린 덕분에 골칫거리가 사라져서 기분이 좋아진 모양이다. 그래, 전생에 죽은 건 나지. 고진원이 아니니까 그가 회귀했을 리 없다. 난 마음속 불안을 털어내고 건성으로 대답했다. 네,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인사를 끝내고 뒤돌아서려는데 뒤에서 고진원이 다시 나를 불렀다. 강영애, 우리 두 가문은 대대로 친하지 않소. 날도 춥고 길도 미끄러우니 강영애가 집에 갈 생각이라면 태워다 줄게요. 그 말을 듣고도 뒤돌아보지 않았죠. 괜찮아요. 우린 아무 사이도 아니고 가는 길도 달라요. 고진원의 의례적인 인사였기에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난 다시 발걸음을 옮겼어요. 지금은 딱 늦가을이라 바람이 아주 거셌죠. 난 열고 초라한 옷 한 벌만 걸치고 있어. 전혀 따뜻하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어오자 몸이 으스스 떨렸죠. 웃기게도 강씨 가문은 당당한 예부상서 집안에 돈도 권력도 있었고 내 친부도 딱히 인색한 사람은 아니었죠. 하지만 강씨 집안이 친달에게 준 옷은 웬만한 부잣집 하녀만도 못했어요. 강씨 가문은 날 다시 데려왔지만 제대로 교육할 생각은 없었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방치해 야만적인 아이라고 욕먹게 하고 온갖 비웃음을 사게 했어요. 게다가 전생에 친부모님은 가짜 딸인 강청원만 편애했고 나를 굳이 그 집안에 시집 보내려 했죠. 아내를 때려 죽인 그 훈장에게요. 어쩔 수 없이 고경염에게 매달려 결혼해달라고 했고 결국 전생에 외롭게 죽는 결말을 맞았죠. 이번 생엔 고경염과 선을 그었지만 그걸론 부족해요. 최대한 빨리 시집을 가야만 강씨 집안의 계략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미간을 찌푸리며 방법을 고민하는데 뒤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난 소리 나는 쪽을 보았죠. 멀리서 보인 건 법화사 뒷산으로 걸어오는 고경영이었어요. 옆에 애교 섞인 강청함을 데리고요. 두 사람은 원래 이 절에서 미래를 즐기곤 했죠. 구경할 흥미는 없어서 조용히 떠나려는데 고경영이 고개를 들어 이쪽을 봤어요. 날 발견한 것 같았죠. 그는 강청함을 이끌고 떠나기는커녕 오히려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나를 찾는 듯한 기세였죠. 난 즉시 몇 발자국 물러나 몸을 돌려 사찰 뒷마당으로 숨었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강청함에 의아해하는 목소리가 들렸죠. 진원 씨, 왜 갑자기 날 두고 가요? 누굴 찾으려는 거예요? 잠시 후 고진원이 말했어요. 지인을 본 것 같아서요. 담벼락 뒤에 기대어 눈을 흘겼죠. 전생에 나와 고진원은 전혀 친하지 않았어요. 가까이 오는 것조차 싫어했으니까요. 아마 하늘이 그를 밀어내는 내 마음을 들었나 봐요. 고진원은 뒷마당에 들어와 찾으려 했지만 우연히 지나가던 어린 승려가 그를 모셔갔죠. 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더 머물고 싶지 않아. 빨리 산을 내려가고 싶었죠. 그때 뒤에서 끼익 소리가 났어요. 뒷마당 문이 열렸죠. 고개를 돌려보니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전생에 죽은 뒤 보았던 그 고승이 남녀 한상과 함께 나오고 있었죠. 그들은 나를 보더니 무단 침입을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눈을 반짝이며 내게 다가왔어요. 난 제자리에 굳어버렸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법화자의 이 고승은 용감하다고 들었는데 내가 회귀했다는 걸 알아챈 건 아닐까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있는데 고승이 합장을 하며 나를 향해 살며시 미소 지었어요. 시주님, 때마침 잘 오셨습니다. 제 곁에 귀한 손님 두 분이 귀인인 시주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십니다. 난 정중히 선방으로 안내받았어요. 앞에는 따뜻한 차가 놓였고 그제야 알게 됐죠. 고승이 내 회귀를 안 게 아니라 내 회귀를 알아챈 게 아니라 손님들의 부탁을 받았던 것이란 걸요. 그가 점을 쳐보니 마침 뒷마당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손님들의 공경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나왔대요. 그 사람이 바로 나였던 거죠. 고승이 안심시켰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이 두 분은 진나무부 출신이십니다. 남매가 자주 산에 와서 죽을 나누어 주시죠. 가난한 일을 시게 하지 않고 성품이 아주 어지십니다. 남매 중 누나는 화려한 옷을 입고 눈매가 단아하고 인자해 보였죠. 옆에 남동생은 허리에 보검을 차고 무건의 차림새를 하고 있었어요. 전생에 난 그들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곧 죽을 운명이었거든요. 진나무부는 대대로 충신가문이라 들었는데 이제 남매만 남았다고 했죠. 무다 진서는 이미 중병을 앓고 있었고 한 달 뒤에 동생 진가가 남강으로 출정하려다 독사를 당해 죽고 말거든요. 그날 진선도 너무 슬퍼한 나머지 세상을 떠났죠.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묘한 눈빛으로 남매를 쳐다봤어요.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전 그저 평범한 아이일 뿐이라 도움이 안 될 텐데요. 진선이 기침을 한 번 하더니 말했어요. 제 병 때문이에요. 강 아가씨, 고승께서 제 병은 오직 아가씨만이 구할 수 있다 하셨어요. 난 잠시 망설였죠. 남평을 고칠 줄 몰라요. 하지만 전생에 진선의 일을 들은 적 있죠. 진선은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 시집가고 5년 동안 아이가 없었고 오래 살지도 못했어요. 참 우연히도 강청함에게 거의 써본 적 없는 처방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선천적인 허약 체질을 고치는 것이었죠. 그건 사실 강청함이 쾌병을 부릴 때 내가 그와 화목하게 지내보려고 유일하게 모은 포인트를 써서 시스템과 교환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전생에 나보다 훨씬 오래 살았죠. 나보다 훨씬 오래 살았어요. 분명 친서를 도울 수는 있었죠. 하지만 내가 처방전을 준다 해도 진가는 결국 출정해야 하고 독살당할 텐데 진선도 한 달을 넘기지 못할 거예요. 난 몹시 망설여졌죠. 진선의 눈빛이 흐려지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강 아가씨, 제 병만 고쳐주신다면 어떤 요구를 하시든 진나무부에서 온 힘을 다해 들어드릴게요. 부디 잘 생각해 주시길 바라요. 그녀는 날 재촉하지 않았고 오히려 직접 문밖까지 배웅해 주었죠.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직접 말할 순 없었죠. 남매분들 애쓰지 마세요. 어차피 어떻게 해도 한 달 뒤면 두 분 다 죽을 운명이니까요. 선방을 나설 때 내 마음은 고민으로 가득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모퉁이를 돌다 누군가와 쾅 부딪히고 말았죠.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는데 한 손이 허리춤을 단단히 붙잡아 몸을 바로 세워주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또 고직원이었죠. 정말 당신이었군요. 강 아가씨, 집에 간 거 아니었나요?
그가 먼저 따지듯 물어왔어요. 난 그의 손을 뿌리쳤죠. 전 구경하러 온 거예요. 북적이는 걸 좋아해서요. 잠시 더 머물면 안 되나요? 고진호는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그는 나를 한 번 보고 입구에 세워진 탕실의 마차를 보더니 눈빛이 싸늘해졌죠. 그건 이런 뜻이었어요. 내가 일부러 마차를 쫓아왔다는 것. 설마 자기를 찾아온 게 아니냐는 거였죠. 하지만 정말 아니었어요. 난 차갑게 쏘아붙였죠. 길을 잘못 들었을 뿐이에요. 진호는 아무 말이 없었지만 믿지 않는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상관없어요. 그가 믿든 말든 무슨 상관인가요? 난 더 이상 전생처럼 그가 베푸는 약간의 온정만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이번 생에는 그의 기분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난 몸을 돌려 가려다가 가기 전 무언가 생각나 다시 고진원을 돌아봤어요. 참, 당신과 강청함의 백년애로를 빌어주는 걸 깜빡했네요. 꼭 좋은 소식이 있겠네요. 저희 부모님이 내일 청혼 오기만 기다리세요. 빨리 청혼하고 혼례 치러요. 강청원이랑 빨리 엮여버려요. 더 이상 나 괴롭히지 말고요. 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고진호는 뭐가 꼬였는지 위간을 찌푸리더군요. 헛소리 마. 청원이는 또 야단치려나 싶었는데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말이 끊겼죠. 강 아가씨, 방금 헤어진 진가가 따라왔네요. 무관 복장을 차려입고 훤칠하게 서서 말이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난 즉시 알겠다고 했어요. 그럼 조용한 곳에 가서 얘기해요. 고진호는 무시한 채 진가를 끌고 가버렸죠. 빈 마당으로 들어갔어요. 대문을 닫으면서도 계속 밖을 살폈죠. 고진호이 따라올까봐요. 그런데 바로 그때 진가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가 날 내려다보더니 정중히 물었죠. 강 아가씨,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순간 괴를 의심했어요. 진가를 쳐다보며 물었죠. 다시 한번 말해봐요. 너무 놀란 나머지 진가의 귀가 빨개진 건 못 봤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말했죠.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그러고는 설명하더군요. 강 아가씨, 용서하십시오. 방금 그쪽 사정을 좀 알아봤습니다. 강씨 집안이 아가씨께 박하더군요. 어머니께서 곧 혼처를 정하신다는데 제대로 된 집안 자제는 없었습니다. 좋은 혼처는 아닐 거라 짐작됩니다. 결혼이 급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하는 건 어떠십니까?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제 노예를 고쳐주십시오. 난 멍하니 그를 바라봤어요. 잠시 멍해져서 말이죠. 그때 문이 벌컥 열리더니 고진원의 목소리가 들렸죠. 누가 누구랑 혼인한다고? 혼사를 어찌 그리 쉽게 결정해? 고진원은 늘 고고한 달 같았는데 산위의 명월 같았죠. 언제부터 이렇게 뻔뻔하게 남의 말을 엿듣는 소인이 됐을까요? 난 침입자를 차갑게 노려봤어요.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죠? 환영하는 사람 없으디 당장 나가주세요. 얘 매몰찬 태도에 고진원의 안색이 변했죠. 그는 앞에 있는 여자가 망설임 없이 다른 남자를 데려가자 홀린 듯 따라온 거였어요. 쫓겨나면서도 안 가더군요. 오히려 핑계를 댔죠. 두 집안은 대대로 아는 사이야. 넌 강숙부님의 따님이고 누가 널 속여 혼인하려는데 명예를 더럽힐 셈이야? 내 어찌 가만히 있겠어. 강 아가씨, 부모님이 알아서 정해주실 거요. 함부로 약속하면 안 되지. 그 얘기를 꺼내니 참을 수 없었죠. 문득 떠올랐다. 아내를 때려 죽인 당신의 혼잣말이다. 성격이 포악해서 첫 번째 아내를 때려 죽였다지. 그런 사람에게, 그런 혼처에 양부모님 말씀을 따르라고? 평생을 지옥에서 살라는 건가? 차라리 지금 형한테 시집 갈래. 전생에 일찍 죽었지만 과부가 될 위험이 있어도 그 혼장이나 고경원보다는 그 두 가지 선택지보다 만배는 나으니까. 생각이 갑자기 멈췄다. 눈앞이 탁 트이는 기분. 그렇게 생각하니 진가에게 시집 가는 것도 괜찮겠어. 내 눈이 반짝였다. 고개를 들어 진가를 보았다. 나랑 결혼하는 거 좋아. 대신 조건이 있어. 그 말에 구경원의 안색이 변했다. 강홍영은 깜짝 놀라며 차갑게 굳어버린 그의 얼굴과 자신도 모르게 꽉 준 주먹을 모았다. 분노가 울컥 치밀었다. 공자님,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우린 아무 상관없어요. 강 아가씨라고 부르세요. 이름을 부를 만큼 가깝지 않으니까요. 이 시골 계집애가 몇 번이나 면박을 주자 고경원은 화가 난 듯했다. 그가 눈을 가늘게 뜨더니 차갑게 말했다. 방금까진 결혼해달라며? 난 급히 진가를 쳐다봤다. 그는 계속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나를 지켜주는 듯했다. 상대의 말에도 반응이 없자 그제야 마음이 놓였다. 난 단호하게 부인했다. 그런 적 없어요.
사람을 잘못 본 거예요. 어차피 혼약서도 태웠으니 두려울 게 없었다. 그러면서도 의아했다. 전에 엮이기 싫어하더니 남한테 시집 간다니까. 기뻐해야 하는 거 아냐? 오늘 고경은 왜 저러지? 전생이었으며 날 보자마자 분명 무시하고는 뒤돌아 가버렸을 텐데 전생에 내가 죽었을 때도 기분 나빠하더니 이번 생에 안 매달려도 또 기분 나빠하네. 나를 강씨 집에 가둬두고 온 가족이 괴롭혀야 속이 시원한가? 나랑 정말 안 맞는 모양이다. 고경원은 할 말을 잃었다. 앞에 소녀가 남에게 시집 간단 말에 당황스러울 뿐이었다. 왜 당황스러운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진가를 데리고 자리를 옮기려 했다. 두 걸음쯤 뗐을 때 손목이 강하게 붙잡혔다. 운영, 아직 할 말이 남았어. 갑작스러운 힘에 손목이 옵신거렸다. 비명을 지르며 무의식 중에 손을 휘둘렀다. 찰싹 뺨 때리는 소리가 울렸다.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가을바람이 쌩하니 불어와 옷자락을 펄럭였다. 마치 화보성처럼 들렸다. 손을 거두며 성의 없이 사과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가 먼저 세게 잡아당겼으니 자업자득인 셈이다. 뺨 한 대를 맞고서야 고경원은 평정을 되찾은 듯했다. 그는 어두운 표정으로 나를 뚫어지게 노려봤다. 더는 붙잡을 마음이 사라졌는지 차갑게 내뱉었다. 양가 교수가 멋대로 혼약을 맺다니 도리에 어긋나. 그는 전생과 똑같이 불만스러운 말투로 나를 훈계했다. 전생이었다면 그를 실망시키기 싫어서 벌벌 떨며 사과했겠지만 자책감에 빠졌겠지만 말이다. 의지할 곳 없던 그때와 달리 시키는 대로만 하던 때와 달리 지금은 거침없이 맞받아쳤다. 난 양가 교수 아니에요. 강청함과 몰래 만나는 당신이 도리를 우는 날 자격이 있나요? 자기는 마음대로 하면서 남에겐 안 된다니요. 그의 얼굴이 더 어두워지자 난 속이 다 시원했다. 눈치 보지 않으니 참 좋네. 다시 한번 다행이라 생각했다. 이번 생에 인연을 끊어서 말이다. 그를 쳐다보며 다시 한번 못을 박았다. 고경원, 강씨 가문은 명문가잖아요. 평생 명예를 중시했으니 장남인 당신도 제발 구질구질하게 굴지 마세요. 꼴풀견이니까요. 말을 마치고 진가를 데리고 나왔다. 그들의 말로 되갚아주니 정말 통쾌했다. 뒤에 감겨진 그의 안색이 변했다. 더는 조다오지 않는 걸 보니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했나 보다. 드디어 진가와 단둘이 남았다. 뒷마당 선방은 고요했다. 진가는 내 앞에 다소곳이 앉아 가끔 나를 힐끗 쳐다봤다. 왠지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진국 후보 출신인 그가 전장을 누비던 소호야가 부끄러워할 리 없잖아. 착각이겠지. 황당한 생각을 털어버리고 헛기침을 했다. 소호야, 시집 가는 건 좋은데 먼저 이혼장을 써주세요. 이혼장이 필요해요. 그게 있어야 자유로우니까. 양부모님 고비만 넘기면 혼자에게 시집 안 가도 되고 당신의 아내로 지내다가 언제든 떠날 수 있게 말이죠. 전생처럼 남편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거든요. 세상에 이런 조건이 어디 있겠어. 결혼도 전에 이혼장을 달라니 진가는 무척 당황한 기색이었다. 추궁당할 각오를 하고 변명거리도 생각해뒀다. 그를 설득하려던데 그는 한참 동안 나를 보더니 입을 열지 않았다. 무슨 생각인지 몰라.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먼저 설명하려던 찰나 내가 말하기도 전에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줬소. 그는 동자승에게 지필묵을 부탁해 직접 이혼장을 써내려갔다. 서명까지 해서 내게 건네주자. 난 멍하니 서 있었다. 이렇게 쉽게 결혼도 전에 이혼장을 써주다니 이걸 허락해주다니 말이야. 멍하니 생각했다. 진가 참 괜찮은 사람이네. 이혼장을 챙기며 말했다. 청혼 기다릴게요. 서둘러줘요. 사흘 안에 혼약을 마쳤으면 해요. 진가는 다시 멍해졌지만 이내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나는 법화사를 떠났다. 내가 떠난 뒤 진가가 어떤 표정이었는지 그는 내 뒷모습을 보며 허탈하게 중얼거렸다. 그렇게나 못 믿어온가. 나와 혼이 나려면 이혼장부터 필요하다니. 진원이 어느새 나타나 비웃었다. 참 무모하구나. 무턱대고 청혼하다니. 안 맞은 게 다행이지. 그녀는 안심하고 싶은 거겠지. 내가 보기에는 속사정이 아주 많아 보여. 진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둘러 청혼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바로 돌아가서 준비하자. 선방에서 나눈 남매의 대화는 모른다. 법화사를 다운 후에는 별다른 풍파 없이 무사히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강가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뺨 한 대가 매섭게 날아왔다. 이 불효너야. 이제야 돌아오느냐?
오늘 강가 마찰을 맞고 뭘 하려 했어? 방금 전에 좋았던 기분이 싹 사라졌다. 멍하니 서서 당하고만 있진 않았다. 몇 걸음 물러나 그 손길을 피했다. 내가 피하자 온 부치는 크게 콧방귀를 뀌었고 옥모친도 얼굴에 냉기가 가득했다. 주변을 한번 쓱 훑어보니 곁에서 서럽게 우는 강청함이 보였다. 왜 부모님이 화가 났는지 바로 알았다. 역시나 다음 순간 강청함이 억울하다는 듯 입을 열었다. 아버지, 어머니, 언니가 오늘 그런 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아니면 위협이라도 한 건지 그분 기분이 계속 안 좋으세요? 방금 저를 데려다 주지도 않으셨고 자꾸 언니와 얘기하겠다고만 하세요. 그런님이 언니를 좋아하게 될까봐 전 너무 무서워요. 어떡하죠? 그 말에 부모님의 얼굴이 더 험악해졌다. 온모치는 내 코를 가리키며 강운영을 욕했다. 너 정말 염치도 없는 거니? 그런님은 우리 청아미의 약혼자야. 그런데 감히 그를 유혹해. 집안에 혼약서도 내가 훔쳤지. 그걸로 협박해 혼인이라도 할 셈이냐. 도대체 체면이라는 게 없어. 입으로는 모질게 욕을 내뱉지만 눈빛에는 찔리는 듯한 불안함이 보였다. 온 부친과 온 모치는 내가 정말 구근원을 협박할까봐 콩낸 듯했다. 강가는 체면을 중시하는 집안이니 어쩌면 허락할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다시 얻은 이번 생에 내가 왜 다시 불지옥에 뛰어들겠나? 나는 무덤덤하게 말했다. 전 구근원과 혼인하지 않아요. 의심할 틈도 주지 않고 품 안에서 물건 하나를 꺼냈다. 이미 다른 남자와 장례를 약속했어요. 이건 그가 준 정표입니다. 그분은 무관이신데 사흘 안에 청혼하러 오실 거예요. 그때 부모님은 허락만 하시면 됩니다. 나는 친가의 정체는 말하지 않았지만 구근원과 여기지만 않는다면 강가 사람들도 찬성할 게 뻔했다. 그제야 부모님은 노여움을 가라앉았다. 그들은 반신반의하는 눈치로 일단 침묵을 지켰다. 강청함은 한마디 툭 내뱉을 뿐이었다. 언니, 사흘 만에 청혼이라니 시간이 너무 촉박하잖아요. 언니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서둘러서 청혼을 해요? 언니,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어때요? 나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괜찮아.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그 후로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나는 평온하고 조용한 나날을 보냈다. 다음 날 해 질녘이 되었을 때 정원을 지나가다가 멀리서 고근원과 강청아를 보았다. 강청아는 그의 팔을 붙잡고 서럽게 울며 근원님께 묻고 있었다. 어제 우리 언니가 찾아왔었나요? 언니는 늘 제일 좋은 것만 가지려 해요. 제 몫에 부귀 영화를 뺏겼다면서 제 물건을 보면 다 뺏으려 들고요. 저를 헛간으로 내쫓고 부모님이 주신 것도 못 쓰게 해요. 미안해서인지 다 들어주더군요. 그가 우리 약혼을 알고 나서 오빠를 뺏으려 했어요. 너무 무서워요. 오빠도 언니한테 가버릴 건가요? 난 오빠뿐인데. 고진원은 그 말을 듣고 고개 숙여 강경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랬다. 걱정 마. 내 것이라면 누구도 못 뺏어. 두 사람이 다정히 굳은 꿀에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 강경원은 참 뻔뻔하게도 말을 잘 지어낸다. 강씨 집안에서 은씨 부부는 오로지 강경원의 기분만 생각해서 나를 하인방으로 내줘놨었다. 강경원은 최신 비단 옷을 걸쳤지만 난 그 애가 입다 버린 호도뿐이었다. 대체 누가 고생했다는 건지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웃음이 새어나왔다. 고진원과 강경원의 시선이 동시에 꽂혔다. 고진원의 기색은 아랑곳하지 않고 강경원에게만 내 뜻을 전했다. 강경원, 걱정 마. 난 이 도련님한테 관심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좋다면 부디 꽉 붙잡고 있어. 강경원의 안색이 어두워졌다가 잠시 후 다시 웃음을 띄었다. 진원 오빠가 곧 청혼하러 올 거야. 자랑 섞인 말투였다. 고진원은 말리지 않고 오히려 묘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축하해. 고진원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소매 속에 주먹을 꽉 쥐더니 잠시 숨을 멈췄다. 그러곤 강경원에게 다정하게 말했다. 경원아, 피곤하다고 했지? 들어가서 어서 쉬어. 바래다 줄 생각은 없어 보였다. 강경원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가 다시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그래, 그녀는 나를 쏘아보고는 그제야 느릿느릿 자리를 떴다. 정원대는 나와 고진원만 남았다. 그가 나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입을 열었다. 강씨 가문엔 안주인이 필요해. 경원이는 어릴 때부터 안주인으로 자랐고 학식도 깊지. 가문 사람들도 모두 그녀를 인정했어. 우리 어머니께서도 기대가 크시다. 고진원은 마치 댁을 해명하는 듯했다. 왜 강경원과 혼인하려 하는지 말이다. 그 말을 들으니 이해가 갔다.
어쩐지 지난 생에 양가 사람들 모두가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더라니. 내가 고진원과 결혼하는 건 강경원의 평생 목표를 빼는 짓이었고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었다. 다행히 이번 생엔 같은 실수를 안 했다. 나는 진심을 담아 고진원을 축복했다. 알겠어요. 그쪽과 강경원이 가장 잘 어울려요. 어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세요. 그래야 모두가 행복해질 테니까요. 난 진심으로 빌어주었지만 고진원은 미간을 팍 찌푸렸다. 그는 내 얼굴을 뚫어지게 보더니 그 어디에서도 서운한 기색을 찾지 못했다. 왠지 모르게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화가 치밀었다. 그는 화를 두르며 차갑게 내뱉었다. 당연히 경원이에게 곧 청혼할 거다. 말을 마친 그는 곧장 돌아섰다. 분노 서린 그 뒷모습을 보며 좀 어리둥절했다. 왜 갑자기 화를 내는 걸까? 뭐, 그가 무슨 생각을 하든 상관없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진가와 약속했던 사흘의 기한 중 이제 마지막 날만 남았다. 그런데 고진원이 먼저 청혼하러 왔다. 흰여우 털옷을 입은 고진원은 옥처럼 고결한 자태로 늠름하게 말을 타고 나타났다. 위풍당당한 기세였다. 뒤로는 예물이 가득한 마차가 줄을 이었다. 강씨 집안은 요란하게 소문을 퍼뜨렸다. 고진원이 강씨댁 아가씨에게 청혼한다고. 이토록 성대한 행색과 이토록 잘생긴 정혼자라니 보는 사람마다 부러움을 금치 못했다. 강경원은 기쁨에 겨워 굳이 나를 대청으로 끌고 가 대놓고 자랑을 늘어놓았다. 언니, 지령 오빠가 나한테 정말 잘하지? 그렇지 않나? 난 건성으로 대꾸했다. 그러게 말이야. 그 사이 고진원이 대문으로 들어와 성큼성큼 다가왔다. 시선이 잠시 내게 머물렀다가 이내 싸늘하게 돌아갔다. 그러곤 강경원에게 다정하게 말했다. 오늘 날씨가 춥구나. 감기 걸리지 않게 따뜻하게 입어. 강경원은 웃으며 그의 팔에 매달렸다. 전 추위 안 타요. 그러다 뭔가 떠오른 듯 나를 보며 걱정하는 척 물었다. 언니, 사흘 안에 청혼받을 거라면서요? 벌써 마지막 날인데 왜 소식이 없어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고진원의 동작이 뚝 멈췄다. 그는 느닷없이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다. 누가 내게 청혼한다는 거지? 난 담담하게 대답했다. 진가씨예요. 잠시 말을 멈췄다. 다시 부모님께 트집 잡히기 싫어서 한마디 덧붙였다. 거짓말 아니에요. 아직 길한 시간이 안 돼서 아마 늦어지는 걸 거예요. 조금 뒤면 꼭 올 겁니다. 난 확신하고 있었다. 진원의 병을 고치려면 내 처방이 필요하니까 혼자 셈을 하더라. 내 말을 들은 고진원의 표정은 못 봤다. 그의 얇은 입술이 굳게 닫히더니 가슴속에서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다. 강경원도 그의 이상함을 눈치채지 못한 채 여전히 비웃으며 비아냥거렸다. 언니가 거짓말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좀 걱정돼서 그래요. 언니,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평생을 약속했다는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뀌었을지도 모르잖아요. 언니는 까막눈인 데다가 평판도 좋지 않으니 그쪽에서 거절하는 게 당연한 일이죠. 난 그저 웃어넘겼다. 그럴 리 없어. 고진원은 그 소리에 눈빛이 더욱 깊고 어두워졌다. 그러곤 나를 차갑게 쏘아봤다. 그때 드디어 온씨 부부가 나타났다. 온부치는 웃으며 상석에 앉더니 징직 헛기침을 하며 무게를 잡았다. 그러곤 뻔한 사실을 물었다. 진원아, 오늘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들고 온 건 무슨 일 때문이냐? 고진원이 정신을 차리고 포건하며 예를 갖췄다. 우렁차게 대답했다. 강 어르신의 따님 강웅영에게 청혼하러 왔습니다. 고진원이 뜻밖에도 강웅영에게 청혼했다. 그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무겁고 차가운 눈빛이었다. 마치 홧김에 정신이 나간 듯 내 이름을 엉겁결에 내뱉었다. 백청아는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나만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들고 눈을 크게 뜬 채 고진원을 바라봤다. 미쳤나? 나한테 청혼하다니. 그는 감정이 없는데 나랑 결혼하겠다는 건 날 지옥으로 밀어넣겠다는 뜻이다. 설마 그도 회귀한 걸까? 지난 생의 불만 때문에 복수라도 하려는 건지 전생에 내가 일찍 죽어서 이번 생에 마저 괴롭히려는 속셈인가? 난 고진원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내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강경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억울한 표정으로 눈물을 펑펑 쏟았다. 진원 오빠. 옆에 있던 온씨 부부도 안색이 굳었다. 한참 뒤에야 정신을 차린 옹부친이 어색하게 수습하려 했다. 하하, 진원아. 방금 말 실수한 거 아니냐? 우리 경원이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고진원의 시선이 강청현을 향했다. 마침내 정신이 들었다. 왜 순간 화가 치밀었는지 그도 몰랐다.
청혼할 상대가 강청현이 아니었다니 그는 마음속 묘한 거부감을 억눌렀다. 그가 입을 달싹였다. 결국 사과하며 말을 바꿨다. 내가 확실히 실수했어. 내가 결혼하고 싶은 건 청현이야. 대청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풀렸다. 그게 맞지. 구진원과 강청현은 어릴 적 약혼했잖아. 둘이야말로 천생연분이지. 온씨 부인이 나를 매섭게 노려봤다. 한 걸음 다가와 내 팔을 꽉 비틀었다. 나를 밀치며 구진원에게 말했다. 백모 말대로 내가 어찌 운영이를 눈에 차하겠니. 글자 하나 모르는 애잖니. 말투며 행동도 천박하기 짝이 없고 남들 말로는 우리 같은 가문에 어울리기는커녕 천한 하인에게도 과분한 애야. 근본 없는 놈들이나 청혼하러 오겠지. 날이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하인이 급히 달려와 보고했다. 진나무부에서 청혼하러 왔습니다. 운영 아가씨께 말입니다. 하인의 말투에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다. 온씨 부부도 멍하니 굳어버렸다. 두 사람 모두 놀라 달을 보았다. 마음속으로 기뻤다. 사랑을 잘못 본 게 아니었구나. 진가는 약속하면 정말 해내는군. 마중을 나가려 몸을 돌렸다. 그런데 누군가 내 손을 꽉 붙잡았다. 고개를 돌려보니 고진원의 어두운 시선과 마주쳤다. 그에게 시집 갈 수 없어. 그의 말투는 단호했다. 그는 단호하게 진나무부의 청혼을 거절했다. 내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내가 누구랑 결혼하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온 힘을 다해 그의 손을 뿌리쳤다. 나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대로 나가려던 찰나 피하는 도중 실수로 대청 옆에 화로를 건드려 넘어뜨렸다. 화로가 쾅 소리를 내며 넘어졌고 불붙은 숯이 쏟아져 나왔다. 순식간에 문지방 커튼에 불이 붙었다. 고진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거의 찰나의 순간에 그가 달려들었다. 나를 꽉 껴안아 보호하며 멀리 물러났다. 웅영아,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평소와는 아주 딴판이었다. 나는 잠시 멍해졌다. 나를 잡은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구진원은 불을 무서워하는 것 같았다. 어이가 없었다. 그의 품에서 벗어나려 힘을 주었다. 이거나, 구진원, 오늘 대체 왜 이래? 어떻게든 엮이지 않으려 하던데 왜 자꾸 나를 놓아주지 않는 건지 정말. 내가 평생 그를 거스른 적이 없는데 고근원은 끝까지 놓지 않았다. 그 작은 불꽃을 꽉 응시했다. 마치 무서운 것을 본 것처럼. 귓가에 그의 낮은 중얼거림. 운영아, 불이 너를 태울 뻔했어. 내가 혹시라도 다치면 다시 한번 내 곁에서 사라지며 나는 다시 잊혀버릴 거야. 나는 듣던 행동을 멈췄다. 고근원, 이게 무슨 뜻이야? 내가 그 의미를 알아내기도 전에 날 꼭 안고 있던 품이 갑자기 풀렸다. 고근원의 몸이 갑자기 쓰러졌다. 그대로 기절해버렸다. 고근원의 큰 몸이 쓰러지는 것을 보며 나는 멍하니 굳어버렸다. 본능적으로 그를 부축했다. 근원이 막 손을 뻗자 일련의 병고에 놀라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던 강청함은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울면서 고근원을 다시 데려갔다. 강청하는 나에게 소리쳤다. 너 근원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를 만지지 마. 나는 즉시 정신을 차리고 오해를 피하듯 몇 발짝 물러났다. 나랑은 상관없어. 온씨 부부도 충격에서 깨어나 즉시 달려왔다. 급히 사람을 시켜 의원을 불렀다. 온부인은 나를 가리키며 호악하게 말했다. 빨리 꺼져. 분명 내가 여기 서서 근원의 목숨을 앗아간 거야. 정말 불길해. 그렇게 말하며 서둘러 고근원을 안채 침대로 옮겼다. 나는 비웃으며 따라가지 않았다. 깔끔하게 돌아서 떠났다. 하지만 뒤는 보지 못했다. 고근원은 왜 기척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고 눈꺼풀이 살짝 떨렸다. 깨어나려는 듯했지만 결국 깨어나지 못했다. 나는 곧장 문을 나섰다. 혼자 진가와 진현을 맞이했다. 온씨 가족은 바빴고 고근원은 기절한 상태였다. 나는 직접 결정했다. 순조롭게 내 혼약을 확정했다. 진서는 이미 시집갔고 조정웅 나의 왕자에게 시집갔다. 왕비의 신분으로 중매를 섰다. 내가 혼자 그들을 맞이하는 것을 보고 진서는 가여움이 담긴 눈빛을 보냈다. 진나무부는 부유하니 내게 준비할 예불은 분명 경성 최고급일 것이다. 너를 누구보다도 빛나게 할 것이다. 우리 남매는 서로 의지하며 내가 시집 오며 시어머니가 없을 것이고 집안 살림을 맡을 필요도 없다. 내가 보장한다. 예전에 내가 어떤 생활을 했든 앞으로도 여전히 편안할 것이다. 진가도 나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앞으로는 내가 너를 지킬게.
남매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이미 망설임 없이 내 편에 섰다. 내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나는 조금 몸 돌파를 놀랐다. 따져보면 나와 이 남매는 인연이 없었고 아직 진현의 몸을 돌봐주지도 못했으며 진현의 병을 고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이미 나에게 호의를 보였다. 나는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진가를 보며 물었다. 지금은 10월 8일인데 22일 뒤에 결혼하는 게 어때? 전생의 진가는 10월 28일에 죽었는데 이 생에서는 그가 나와 결혼하려 하니 남강에 갈 필요도 없을 것이다. 내가 있으면 그가 심은 밤에 죽을 일도 없을 테고 그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이 남매가 나를 도와준 보상이라고 생각하자. 나의 이런 조급한 태도는 오히려 남매가 더욱 느끼게 했다. 내가 옥나에서 더 이상 지낼 수 없다고. 그래서 둘 다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나를 불구덩이에서 구하려는 눈빛 속 결심이 무엇보다 굳건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자 나와 진가의 혼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혼사는 빨랐지만 내게 주어질 것은 하나도 빠지지 않았다. 삼소육례가 모두 갖춰졌을 뿐만 아니라 진가가 직접 날짜를 정했다. 예물을 보낼 때도 진현이 동행했다. 두 사람은 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곧 결혼식 당일이 되었다. 나는 강가에서 시집 갔는데 진가는 말을 타고 신부를 맞이했다. 강가 사람들은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다. 대문에는 붉은 등롱 2개만 걸려 있었다. 고근원이 아직까지 의식을 잃은 채였기 때문이다. 의원은 진차 후 그가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병세가 가볍지 않다고 강청함은 매일 강가를 들락거리며 직접 고근원을 돌보았다. 고근원의 병 때문에 걱정으로 가득했다. 온씨 부부도 귀한 딸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고 나를 좋은 얼굴로 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상관없었다. 나는 가마에 올라 진나무부로 향했다. 결혼에 전념했다. 그런데 가마가 멈추고 진가에게 이끌려 내리자 주변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구경하던 백성들이 누군가 외쳤다. 이 사람 피를 토해. 어서 의원을 불러. 원래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창백하고 허약해 보이는 고근원이 한눈에 들어왔다. 크게 앓고 난 뒤라 그는 훨씬 초췌해 보였다. 그런데 그가 왜 또 온 거지? 고근원도 나를 보더니 눈이 번쩍 빛났다. 이내 주변 사람들을 만류에도 불구하고 내 앞으로 달려왔다. 다급하게 말했다. 온영아, 내가 다 기억났어. 너는 내 아내여야 해. 강가의 안주인 말이야. 나는 속으로 깜짝 놀랐다. 막 뭐라고 말하려는데 고근원은 내 홀레복을 보았다. 그의 움직임이 멈칫했다. 잠시 후 그는 충격을 받은 듯 진가 앞에서 따지듯이 물었다. 널 정말 진가에게 시집 갈 거야? 그는 오늘 밤 죽을 거야. 너 당장 과부가 되고 싶은 거야? 고근원이 진가가 오늘 밤 죽을 것을 안다니 그도 분명 환생했구나. 지난 며칠간의 악몽 때문일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진가가 내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느끼자 흔들림조차 없었다. 마음속 긴장감이 스르르 사라졌다. 고개를 들어 고근원을 흘끗 보며 말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그리고 내 남편은 죽을 리 없어. 나는 보지 못했다. 남편이라는 호칭을 말했을 때 진가가 고개를 돌려 나를 응시하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는 것을 매우 기뻐하는 모습이었다. 고근원은 그것을 보고 눈빛이 차갑게 변하며 그를 싸늘하게 노려보았다. 진가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내 손을 잡은 힘을 더했다. 나는 두 남자의 은밀한 신경전을 알아채지 못했다. 손이 꽉 잡히는 것을 느끼고 고개를 돌려 진가를 흘끗 보았는데 그에게 아무 이상도 느끼지 못했다. 이내 다시 고근원을 보며 죄송하지만 좀 비켜주세요. 시간을 지체하고 계십니다. 고근원은 비키지 않았다. 그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평생 고개 숙여본 적 없는 남자였지만 이번에는 전례 없이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그가 나에게 말했다. 운영아, 어쩌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라. 이번에는 우리 사이에 청마는 없을 거야. 내가 강가 사람들이 너를 엿잡아보게 두지 않을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우리 시도해보면 안 될까? 나는 듣고 웃음이 나올 뻔했다. 고근원, 나를 보상해주고 싶은 건가? 하지만 전생에 나는 이미 그에게 말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나는 고근원을 바라보았다. 눈빛은 평온했고 어조는 차가웠다. 고공자, 축하주를 마시러 온 것이라면 저와 남편이 환영합니다. 소란을 피우러 왔다며 그만 나가 달라고 할 수밖에요. 구진원 씨,
강가는 100년 명문가예요. 가문의 명성에 먹칠하지 마세요. 참으숩네요. 전생에 구경원은 늘 이 날로 절 놀랐죠. 구경원의 어머니도 시도 때도 없이 가문의 수치라 했고요. 강가는 100년 명문가라며 구경원에 붙이는 제자가 천하에 가득했고 모든 문인의 존경을 받았죠. 구경원이 관직에 나간 뒤에도 높은 자리에 추앙받으며 수많은 이가 받들어 모셨고 지켜보는 돈도 참 많았죠. 하지만 시골득인 제가 강가의 법도를 어찌 알았겠어요. 제가 법도를 지키게 된 건 매번 벌을 받으면서 아픔과 눈물로 뼈저리게 배운 거죠. 이번 생에 드디어 구진원의 말로 글을 읽었네요. 정말 통쾌해요. 구진원의 안색이 더 창백해졌어요. 법도 따위는 상관없다고 말하고 싶겠죠. 강가의 100년 명성도 필요 없다고요. 눈앞의 사람은 되찾을 수 있다면 그는 뭐든 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전생에 그는 뒤늦게 깨달았어요. 잃고 나서야 제 진심을 알았죠. 아내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며 함께 보냈던 시절을 그리워했죠. 그 후에 능대와 모시는 상대의 태도가 차가워진 탓에 가슴 한구석이 꽉 막혔던 거겠죠. 하지만 모든 말이 늦은 것 같네요. 전생에 제 진심을 깨달았을 때처럼 사람은 이미 떠나고 없으니까요. 구진원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고 난 참지 못하고 차갑게 말했죠. 원래 상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거리를 두는 게 최선이라 생각했죠. 그래야 서로 평온할 테니까요. 그런데 굳이 찾아와 방해하고 이번 생까지 괴롭히려 한다면 나도 복수할 수밖에 없어요.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요. 말을 끝내고 진가를 보며 그의 손을 이끌었죠. 가요. 혼례를 올려야죠. 뒤에 남은 구경원이 표정은 상관없이 진가와 나란히 진나무부로 들어갔죠. 뒤에서 중얼거리는 소리는 듣지 못했어요. 널 힘들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 후보 대청을 지나가는 동안 구경원은 쫓아오지 않았죠. 대청 앞에 이르니 예관이 이미 오래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와 진가가 멈춰서자 곧바로 큰 소리로 외쳤죠. 천지절, 부모님께 절, 서로에게 절, 세 번의 절이 끝나고 혼례가 성사되었죠. 이제 전 진가의 아내이고 진나무부의 사랑입니다. 이제부터는 강가도 구진원도 저와는 상관없어요. 신방으로 들어갈 때 구진원이 다시 눈에 들어왔죠. 그 찰나의 순간에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본 것 같네요. 그가 올다니 전생에 난 죽을 때까지 그의 따뜻한 눈길 한 번 못 받았는데 이번 생에 그의 연정이라니 가소로울 뿐이야. 그때 머릿속에서 띵동 소리가 났다. 시스템이 오랜만에 연결되었다. 축하합니다. 숙주님, 당신과 고진원의 인과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시스템의 목소리가 아주 활기찼다. 나도 입꼬리를 올렸다. 시스템, 드디어 연락이 됐구나. 지금 날 데려가려는 거야? 시스템이 되물었다. 숙주님은 떠나고 싶으신가요? 사실 진가에게 마음을 주면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걸 따뜻함과 사랑을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번 생을 다 살고 떠나세요. 진가 형의 사랑도 아주 깊거든요. 숙주님이 지금 떠나시면 그가 아주 슬퍼할 거예요.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그래? 지난번엔 고진원이 내 진정한 사랑이라며 난 고개를 돌려 진가를 보았다. 기쁨이 넘쳐오르는 그의 눈과 마주치자 나도 모르게 다시 망설여졌다. 잠시 생각하다가 진가의 손을 살짝 당겼다. 이따 영의장에서 아무것도 마시지 마.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내가 가져다 줄 때까지 기다려. 전생에 진가는 독을 먹자마자 즉사했다. 조정에서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어느 황자가 배후임이 밝혀졌고 그 황자의 반역죄가 확정되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었지. 조정 일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독을 탄 황자도 어쩔 수 없고 그저 진가에게 먹지 말라고 당부할 뿐. 진가는 멍한 표정이었지만 역시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신뢰는 정말 놀라울 정도였다. 고승의 말이 그렇게 효과가 좋은가? 진가가 낯선 나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의구심조차 품지 않다니 신방에 와서 말동무를 해주던 진원이 신비롭게 웃으며 말했다. 진가 형이 누나가 기억 못한다더니 정말이었네요. 3년 전에 형을 구해줬잖아요. 진원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난 3년 전 두 생애의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한참 뒤 강남에 머물렀던 기억이 가물가물 떠올랐다. 산에 약초를 캐러 갔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구한 적이 있었다. 대충 상처를 싸매준 뒤 산 아래 관아에 신고해서 포졸들에게 사람을 구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나중에 포졸들이 말하길 산에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했다. 오히려 허위 신고라며 벌금을 물렸다.
그래서 난 꿈을 꾼 줄로만 알았다. 그게 그 사람이었구나. 난 낮게 중얼거렸다. 그때 벌금으로 은 한 냥이나 냈는데 화가 나서 하루 종일 굶었단 말이야. 안색이 어두워지자 진원은 불길함을 느꼈는지 얼른 화제를 돌렸다. 누님, 배고프지 않으세요? 우리 일단 밥부터 먹어요. 진나무부는 확실히 자유로웠다. 전생에 감시 가문에 시집 갔을 때 첫날부터 나무 토막처럼 앉아 움직이지도 못했다. 고진원은 오지 않았고 난 꼬박 하루를 그냥 앉아만 있었다. 하지만 진가에게 시집 오니 날동무도 있고 진원이 직접 요리까지 해준다. 음식을 맛보며 독이 없는 걸 확인하고 하녀에게 작은 접시를 달라고 해서 조금 덜어냈다. 그걸 본 진원이 웃으며 진가 형 주려는 거냐고 물었다. 형 목도 넉넉히 해뒀어요. 그러면서 작은 그릇에 음식을 담아 찬압에 넣어주며 내게 윙크를 했다. 형은 지금 내단에서 쉬고 있으니까 몰래 갖다 주고 오세요. 겸사겸사 홀레 구경도 하시고요. 진원이 부추기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고분고분하게 길을 나섰다. 내단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진가와 고진원의 대화가 들렸다. 진가의 말투는 냉담하지만 단호했다. 오은은 내 아내요. 당연히 내가 지킬 것이오. 고진원은 숨이 막히는 듯 하더니 내가 한 발 늦었을 뿐이요. 그래서 당신이 선수를 친 거지. 하지만 당신은 죽을 운명이오. 당신이 죽으면 의흥은 혼자가 될 텐데 그건 당신이 신경 쓸 바 아니오. 날이 끝나자마자 문이 열렸다. 진가와 시선이 마주쳤다. 난 그를 향해 웃었다. 서방님, 배고프시죠? 밥 가져왔어요. 진가를 데리고 가려는데 뒤에서 고진원이 날 불렀다. 응, 정말 진가와 결혼해서 행복한 거야? 꼭 과부가 될 텐데도 난 돌아보지 않고 그의 물음에 답했다. 행복해요. 대답 후 난 진가와 나란히 걸어갔다. 긴 회랑을 꺾어 돌기 전 언뜻 본 것 같다. 고진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온몸에 무력감이 가득한 채로 신혼생활이 시작되고 내 일상은 평온해졌다. 고진원은 포기한 듯 더 이상 날 방해하지 않았다. 진가는 신혼에 당분에 젖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남강으로 가겠다고 청하지도 않았고 당연히 독을 타는 사람도 없었다. 난 진가와 내가 잃어버린 한 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진가는 그때 보상할 순 없었지만 내 요구를 다 들어주기로 했다. 서명하고 지장까지 찍었다. 내가 동쪽으로 가라고 하면 그는 절대 서쪽으로 가지 않겠다고. 난 작은 상자를 따로 준비해 그 증거들을 담아두었다. 진가가 그걸 보더니 상자 안에 열쇠 하나를 넣었다. 창고 열쇠였다. 집안일을 맡고 싶으면 맡고 쓰고 싶은 만큼 마음껏 써. 만약 다 재미없다면 은글을 세며 시간을 보내도 돼. 난 잠시 멍해졌다. 전생의 가문들은 돈은 많았지만 내게 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창고 열쇠를 받아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진나무부의 장부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두꺼웠다. 장부가 방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였다. 난 참지 못하고 농담을 던졌다. 진나무부 창고가 이렇게 넉넉한데 그냥 쓰기만 한다면 아마 평생 서도 다 못 쓸 것 같아. 진가도 미소를 지으며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부드럽고 다정한 눈빛이었다. 난 조금 쑥스러워졌다. 분명 시돈이고 부부로서 할 일은 다 했는데 왜 진가는 갈수록 더 집착하는 것 같지? 어색함을 풀기 위해 한마디 하려는데 진가가 먼저 입을 뗐다. 고진원이 실혼증에 걸렸다고 하더군. 난 흠칫 놀랐다. 그제야 알게 되었다. 우리의 홀리의 날. 그가 후보 못 맞게서 밤을 새웠다는 걸. 집안 사람들이 그를 데려갔을 때 이미 정신이 나간 상태였다고 한다. 한때 신동이라 불리던 이가 바보가 되다니 난 도저히 믿기지 않아. 다시 한번 물었다. 그가 바보가 됐다고? 그럴지도. 전생에 그는 관직에서 전도유만한 인재였다. 상서령이 은퇴하면 바로 승진할 몸이었는데 그런 심지를 가진 사람이 결혼 소식 하나로 무너졌을 리가. 사흘 뒤 법화사 구승이 보낸 편지를 받고 나서야 마침내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구승은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소승이 보니 고진원 시주는 전생에 살생을 일삼고 저를 허물고 정모를 게을리하며 나라의 위신을 어지럽혔습니다. 참혹한 죽음이구나. 이번 생에 기억이 돌아왔지만 집착이 다 흩어졌고 혼백도 버티기 힘들구나. 사모는 이미 흩어졌고 두 영혼도 회복할 수 없으니 참으로 가련하도다. 시주께서 공덕 있는 선인을 구하셨으니 이번 생은 반드시 평온할 것이오. 부처님은 자비로우시니 선제선제로다. 루스딘의 이 편지는 왜 회귀를 안다는 뜻이었다. 처음엔 좀 당황했지만
꼭 마음이 평온해졌다. 나쁜 짓 안 하니 천벌도 두렵지 않아. 노스님도 평탄한 삶이라 하셨으니 무서울 게 뭐 있겠어. 생각을 정리한 뒤 마침내 시스템을 불렀다. 이번 생을 다 살고 나면 그때 다음 세계로 가자. 지금 난 아주 잘 지내고 이 삶을 잘 마치고 싶거든. 시스템은 바로 알겠다며 숙주님 뜻대로 하라 했다. 합의를 보고 나니 기분이 아주 가벼워졌고 굳이 너는 까맣게 잊어버렸다. 평화가 계속될 줄만 알았던 그때 강씨 가문에 일이 터졌다. 구진호는 일찍 혼이다가 바보가 됐고 온대감도 돕지 않았다. 구진호는 권력 다툼에 가담했다가 패배한 쪽에 서고 말았고 일가족이 유배를 가게 됐다. 온대감은 미리 눈치채고 강청함을 구경원에게 시집 보냈으나 국경원은 더 이상 수재가 아니었다. 그를 사랑한다던 강청함은 몹시 꺼려했고 시어머니도 강청함을 미워했다. 아들과 약혼한 뒤로 나쁜 일만 생긴다며 강청함 저 재수 없는 년이 가문의 운을 망쳤다 여겼다. 강청함은 모진 구박을 받으며 미칠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내게 와서 애걸복걸했다. 그때 난 진형과 그림 시합 중이었다. 무인인 그아 시골뜨기 출신인 나는 수준이 비슷해서 그림이 아주 엉망이었지만 상관없었다. 내가 좋아하니까 진형이 낮춰주는 것이었다. 강청함이 찾아왔지만 만나줄 시간은 없었고 사람을 시켜 쫓아버렸다. 문밖에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붓을 멈추고 옆에 있던 진형을 툭 찔렀다. 그녀를 안 돕는 내가 독해 보여 진형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저었다. 거창한 말은 못해도 단호한 한마디면 충분했다. 나는 웃음을 터뜨리며 내 첫 그림을 선물로 주겠다고 했다. 말하는 도중 붓이 삐끗했고 그림에 굵고 비뚤어진 선이 생겼다. 진형은 어이가 없다는 듯 그저 웃으며 내 그림을 지켜봤다. 잠시 후 진형이 또 물었다. 수없이 물었던 질문을. 운영아, 나 좋아해? 내 곁이라 행복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정말 좋아하고 행복해. 나 역시 망설임 없었다. 진형은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 그 화리선은? 나는 그를 빤히 보며 평소처럼 고개를 저었다. 절대 안 찢을 거야. 이게 내 최후의 보루거든. 진형은 한숨을 쉬더니 결국 포기한 듯 맹세했다. 그래, 평생 쓸 일 없게 해줄게. 그의 약속은 평생 동안 지켜졌다.